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지난 월요일 우리 외교부와 중국 외교부는 교류 협력을 정상 궤도로 회복한다는 동시 성명을 냈습니다. 중국과의 사드 갈등이 봉합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야당에서는 굴욕 외교라고 비판을 합니다. 한마디로 중국의 경제보복으로 우리 기업이 입은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 사과를 받아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의 보복은 없다고 강조하고 또 강조했던 게 박근혜 정부 아니었습니까? 작년 사드 논란이 시작될 당시부터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중국 경제보복을 인정하지 않았죠. 명백한 보복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아니라고 우겼습니다. 탄핵 기간 동안의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조차 사드로 인한 중국의 경제보복 조치를 부인했죠. 경제보복에 대한 아무런 대응 시나리오도 없이 갑자기 사드 배치 선언부터 해서 기업들로 하여금 막대한 피해를 입게 해놓고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았던 정치 세력이 이제 와서 그 피해 보상을 받아내지 못했다고 굴욕 외교라뇨. 자기들이 잘못해 만들어낸 피해 책임을 왜 그걸 어렵게 해결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묻나요? 그리고 보수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미국 국무부가 이 공동성명에 대해 환영 성명을 낸 건 또 어떨 겁니까? 시비를 걸어도 좀 말이 되는 걸로 봅시다. 김호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예. 굴욕 외교. 예. 저는 왜 굴욕 외교냐라고 했는지 처음 이해가 안 가가지고 쳐다봤더니, 현 정부 출범 이후로 가장 웃기는 공세예요, 제가 보기에는. 굴욕은 어제 노회찬 의원도 얘기했지만 당시 중국이 당했다고 중국은 생각하는 거죠.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황교안 총리가 중국에 가서 이제 시진핑 주석 만났는데 당시 사드 배치할 거냐라고 묻는데 사드 배치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고 상대국의 정상이 묻는데 그렇게 답하고 나서 열흘인가요? 일주일 있다가 그렇죠. 예, 발표를 해버린 거 아닙니까? 배치한다고. 그런 일을 당하고 또 모욕감을 느끼지 않는 국가가 어디 있습니까? 예. 최소한 그때쯤에는 이해를 구하거나 어쩔 수 없었다고 양해를 구하거나 했어야 되는데 안 한다고 해놓고 예, 일이 제대로 틀어진 건 그때부터죠. 예. 대뇌 모두에게 거짓말하는 게 일상적이었던 정권인 것 같습니다. 그때 황교안 총리가 몰랐거나 자신도 몰랐을 것 같아요. 예. 총리조차. 예. 예. 생각해보면 그분이 문자로 해고 통보 받았잖아요. 아, 정말 아련한 일이네요. 네. 예. 문자로 해고 통보 받고 막 화가 났던 그때 상황이 떠오르는데. 어쨌든 물론 그 이후로 중국이 보복을 하고 우리가 당한 건 부당한 건 맞는데 최소한 그런 상황을 유발한 당사자들이 이걸 굴욕 외교로 하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오히려 그때 기업들 손해봤다고 자기들의 일 때문에 사과를 해야 되는 거죠. 예. 네, 주구장창 사드에 의한 보복 없다라고 주장했었죠. 박근혜 정부에서는요. 네네, 그래서 피해 없다, 혹은 뭐 피해가 없다고 하거나 아니면은 보복이 아니라고 하거나. 그러니까 그렇게 사과 받고 싶었으면 자기들이 짓고 있을 때 사과를 받았어야죠. 그때는 해결할 능력도 없고, 그러니까 보복이 없는 척, 보복이 있어도 모른 척, 예. 사드와 무관한 척, 딴청만 피웠던 거 아닙니까? 갑자기 피해가 넘쳐난다고 지금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과를 받아냈어야 된다고. 예. 원래 여야가 주거니 받거니 하고 말이 되게 싸워야 중계하는 사람들 재미가 있는데 우겨도 적당히 우겨야 제가 표를 들어두는 척이라도 하죠. 답답합니다. 첫 뉴스는 뭡니까? 네, 다스는 누구 겁니까와 관련된 뉴스가 또 나왔습니다. 오늘 아침 CBS 보도인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이던 2004년과 관련돼 있습니다. 서울시가 현대자동차 양재동 사옥 증축에 도움을 준 뒤 다스의 매출이 2배 넘게 뛰었다라는 보도입니다. 이명박 시절 재임 시절에요. 서울시가 현대차 사옥 증축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데 역할을 했다는 사실이 공문을 통해서 새롭게 드러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래된 얘기는 김재록 게이트라고 있었어요. 예. 서울시장 시절에 그때 사실 검찰 수사가 이루어졌었고 한나라당, 당시는 한나라당이었죠. 한나라당 내에서 진상조사에 나와가지고 이거 뭐 명백하다. 인허가 로비가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근데 이제 더구나 그때 이 수사받던 서울시 공무원도 자살했어요. 네, 그렇죠. 검찰 내에서는 심지어 현대차 건물은 반은 불법으로 지어졌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왔다라고 합니다. 명백한 사정이었거든요. 근데 수사를 하다가 멈췄어요. 당시에. 흐지부지 됐었는데 김재록 게이트 이렇게 불렀었습니다. 그때 왜냐면 그 로비를 한 브로커 역할을 한 사람이 김재록 당시 어디 회장이었는데. 네, 인베스투스 글로벌 회장이라고요. 그거 어떻게 다 기억해요? 예, 여기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김재록 게이트라고. 네. 근데 그리고 나서 다스가 2배로 매출이 떴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서울시장. 이게 NB 휘나미난이라고요. 예, NB적 현상입니다. 이게 민원 해결과 사적 이익이 확실한 수확물을 만드는 이명박 전 대통령 주변에 연인이 많습니다. MB 휘나미난 적어놓으세요. 어디요? 네, MB 현상이요. 네. 예. 이번에는 이제 문서가 나오고, 예. 그리고, 그냥 봐준 게 아니라 그냥 봐줄 리가 있나요? 예. 다스가 매출이 2배, 2천억대에서 4천억대로 뛰었다. 예. 네, 그렇죠. 특히나 다스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 그룹의 자동차 내장재를 납품하는 곳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커넥션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이것도 뭐 재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겠네요. 갑자기 태어난 거 보니까. 10년 전 사건인데, 그때 당시 이제 이미, 새누리당의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였었죠. 한나라당 당시로는. 네. 그게 10년 만에 다시 나오네요.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사건들은, 예, 최소한 10년짜리들이 많습니다. 최소한. 예. 다스는, 예. 계속해서 매출 규모를 키워서요. 현재는 해외 매출까지 합치면 2조 원가량이 된다라고 합니다. 서울시장 되고 나서 2배 뛰고. 예, 또 눈부시게 뛰었고요. 또 대통령, MB, 대통령 재직 기간 또 눈부시게 뛰었습니다. 6배가 뛰고 하고 이렇게 참 훌륭하신 분이에요. 자, 앞으로도 계속 뉴스가 나오겠죠. MB 피나미는. 자, 다음 뉴스는요. 네, 국정원 댓글 수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숨진 채 발견되었던 국정원 소속 변호사에 대한 이야기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오늘 아침 한겨레 신문이 새로운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조사를 받았던 이재영 검사가 숨지기 전 이 변호사와 수차례 통화했다라는 건데요. 이 검사가 해당 변호사를 회유하려 한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뭐 통화만 한 거 가지고는 내용을 알 수 없으니까요. 예, 통화를 할 수도 있겠죠, 당연히. 같은 사안으로 조사를 받던 상황이니까. 이제 여기서 사실은 유가족 입장 들어봐야 되는데, 유가족이 이럴 경우에 이제 잘, 취재에 응하지는 않는데, 통상 유가족은 자살을 정말로 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유가족들은 받아들이기 힘들어 하죠. 그래서 갑작스러운 죽음이기 때문에요. 자살할 이유가 없다고 이렇게 말하기 마련이긴 합니다만, 유가족 관점에서 의심스러워할 대목들이 있을 겁니다. 네. 그 부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만하니까 생각나는데 매우 특이하게 이런 류의 죽음에 대해서 자살이 맞다고 유가족이 거꾸로 이야기해 준 제가 기억하는 거의 유일한 케이스가 소위 마티 자살 사건이죠. 예. 그때 자살이 맞다는 뉘앙스로 오히려 의혹을 해명하는 역할을 부인이 했었죠. 예. 네, 근데 그 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국정원개혁발전위원회가 발표를 했었는데요. 또 자살이 맞다 이런 결론이 나오긴 했습니다. 문서상으로는 특이점이 없다. 자살이 맞는 것 같다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 그게 블랙 오퍼레이션 흔히 말하는 이었다면 뭐 거기 써 있을까요? 여하간 저희가 방송을 시작한 이후로도 이런 류의 자살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예. 관심을 가지고 계속 저희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유가족도 접촉을 한번 해보고요. 자, 다음 뉴스는요. 네, 국정원 특활비 관련된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청와대가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내 경선 등과 관련해서 비공식 여론조사를 했다라는 건데요. 이와 관련해서 5억 원이 들었는데 그 돈을 청와대가 아닌 국정원에서 냈다라고 합니다. 요 상황은 이 발언과 연결해서 봐야 됩니다. 저희가 이 비공식 여론조사, 청와대가 여론조사 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게 비공식이었고 당시 이 여론조사의 의도가 뭐였냐를 볼 수 있는 당시 상황에서의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발언을 일단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제 국민 여러분께서도 국회가 진정 민생을 위하고 국민과 직결된 문제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도록 나서주시고 앞으로 그렇게 국민을 위해서 진실한 사람들만이 선택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당시 이제 유승민 의원이 소위 탈박 선언을 한 거죠. 일종의 배신의 정치로 찍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한 사람을 뽑아달라고 진실한 사람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때 당시에. 지난해 4.13 총선 전에 있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진실한 사람, 저런 사람은 떨어뜨려야 된다는 소위 친박이었다가 탈박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 여론조사가 이상하다기보다는 대단히 특이하고 이례적인 것은 쓰임새가요. 네. 당시 TK 지역은 어차피 자유한국당, 당시 새누리당 인사들이 당선되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를 굳이 이런 돈을 들여서 비공식 여론조사 한 이유가 뭐냐? 이제 소위 말해서 진박을 골라낸다고. 진박이라는 진실한 박근혜 편인 건가요? 진박. 그렇죠. 그래서 진박이라고 했었어요. 친박을 넘어서 진박을 골라내는 선별 작업을 한다고 했었고,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여론조사가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찍어서 원하는 사람이 되게 하도록 만드는 그런 구도가 어떤 사람을 통해 가능해지겠는가 하는 거를 골라내는 명백한 선거 개입이죠. 대통령 자신을 위한. 그러니까 몰래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반 여론조사 청와대에서 하거든요. 그건 그냥 청와대에서 주면 되는데 그건 들키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 돈을 땡겨온 거죠. 국정원에서. 들키면 안 되는 여론조사였던 겁니다. 자기들이. 왜냐하면 목적이 이랬으니까요. 네, 심지어 해당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해산했다라는 오늘 아침에 머니투데이 보도도 있습니다. 단순 비즈니스상 이유로 인수합병 될 수도 있죠. 물론 수사가 자신들을 향한다는 걸 인지해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여간 이건 단신에 해당되는 것이고 당시 여론조사 기관이. 그러니까 의혹이 들었지 않겠냐. 의혹이 저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업계에 있지 않아서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이 정도면. 특정 지역에 총선 출마 예정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여론조사하는 대구 경북에 지역구가 몇 개 있다고요. 굉장히 큰 돈인데. 잠시 후 리얼미터 권 실장 나올 테니까 벌써 들어와 있네요. 어느새 조용히 들어와 있네. 한번 물어보죠. 요 관련 사항은 이 비용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여하간 이 비용,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전후 맥락을 얘기하지 않고 여론조사만 자꾸 보도하니까 여론조사 할 수 있지 않냐 얘기하는데 전후 맥락은 그겁니다. 당시에 유승민과 같은 배신자들을 다 찍어내고 본인에게 진실되게 충성한 사람만을 따로 골라서 대구 경북에 당선되도록 만들겠다고 하는 대통령 의중이 들어간 선거 개입용인 겁니다. 이게 말하자면. 자, 그런 겁니다. 다음 뉴스는요? 네,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이 지난해 7월에서 8월 집중적으로 통화했다라는 JTBC 보도가 있는데요. 그 당시에는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우 전 수석의 처가 부동산 매각과 관련해서 감찰에 들어갔을 때입니다. 계속해서 모르는 사이다, 잘 보고하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전화통화 내용까지 나온 겁니다. 기록까지 나온 겁니다. 인정하지 않았죠. 추명호 전 국장이 자기 전화번호는 아니라고. 근데 다른 청와대 직원의 이 번호가 추명호 전 국장 이름으로 저장되는 바람에 들킨 거죠. 추명호 전 국장은 명백한 최순실 라인이라고 아주 오래전부터 언론에 보도되어 왔었는데 근데 추 국장하고 우 전 수석하고 이렇게 수백 통이나 단기간 내에 통화할 정도의 사이인데 3주간 수백 통 했다라고 하루 10통씩 했다는 거 아닙니까? 추 국장이 최순실의 존재만 우 수석에게 비밀로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우 수석은 자기는 최순실의 존재 자체를 몰랐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믿는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거의 없는 걸로 보이긴 합니다만. 정황 증거 같은 것이 하나 더 나온 거죠. 자, 리얼미터 해야 되기 때문에,
제목 정도 스르륵 훑어볼까요? 예. 네, 블랙리스트 항소심 진행 중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어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청와대 캐비닛 문건 관련해서는 이것이 문제가 있다라는 주장을 했는데요. 조윤선 전 장관 쪽에서도 상당 부분 문건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증거로 쓸 수 없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가려달라고 한 건 박근혜 전 대통령 쪽에서 가려달라고 한 거예요. 심지어 특검에서 다 봤다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문제제기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반박했습니다. 특검 쪽에서요. 자, 크게 신경 쓸 내용 아닌 것 같고요. 다음 뉴스 제목. 네, 미국 국무부가요. 네. 조셉윤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통해서 유엔 북한 대표부와 접촉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네, 미국이 물밑에서 북한과 접촉하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는 저희가 오랫동안 해왔죠. 예,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직접 말을 했으니까요. 예. 조셉윤 대표가 북미 대화에 나서겠다 이런 얘기를 구체적으로 한 것이고. 예, 북한이 2달간 도발을 중단하면 북한 미국 간의 대화를 나서겠다라는 구상을 러시아에 전달했다라고 합니다. 2달 이미 됐는데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한 달 전인가요? 2달 전인가요? 러시아 역할이 부상할 수 있다는 얘기를. 최선희 국장 같은 경우도 네. 계속 가고 있고요. 러시아를. 우리도 뭐 러시아와 접촉이 계속 있어서 러시아가 중국 대신에 중국이 지금 우리하고 뭐 사드나 이런 문제로 좀 소원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러시아한테 그런 역할을 맡길 건가 보다 했는데 그래 왔던 것 같습니다. 러시아가 이걸 중간에서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뉴스가 나온 걸로 보아 뉴스공장의 분석은 항상 맞다. 아, 그런 결론으로 가실 거라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저희가 예상했지 않습니까? 자, 네. 여기까지.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8월 6일 리얼미터 그것마저 알려주마 리얼미터 권순정 조사실장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빨리빨리 진행해보죠. 네. 네, 거의 뭐 해봤자 뭐 1% 2%니까. 네. 좀 요번에 좀 많이 올랐네요. 아, 그래요? 네. 네. 자, 그러면 빨리빨리 해보죠. 대통령 지지율은 어떻습니까? 예, 지난 4주 동안 거의 변동이 없었죠. 네, 뭐 근데 0점 몇 프로 올랐다 내렸다 몇 예, 이번 주에는 2.2%포인트 올라서 69.4%가 되었습니다. 예, 부정평가는 27%에서 25.4%로 떨어졌고요. 추세가 어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추세가 수요일 네. 어제 일간 집계는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어제 시정연설이 있었죠. 여론 주목을 많이 받았는데 어제는 일간 집계가 71.7%까지 올랐습니다. 반만은 좀 올랐네. 한 네. 9월 4일 이후에 약 2개월 만에 처음으로 70%대를 다시 돌파를 했고요. 리얼미터 기준으로. 예, 네. 그리고 보수 중도 지금 분석을 해보니까 이념 성향이 다 올랐더라고요. 네. 그리고 영남과 2.2%입니다. 수도권 포함해서 다 올라서 전체적으로 보합세에서 약간 상승세. 약간 이제 강보합세라든지 예.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떨어질 때 0점 몇, 뭐 올라갈 때 2, 뭐 이런. 예, 뭐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상당히 많이 큰 폭이 있는데 저희 리얼미터 같은 경우는 네. 매일매일 하다 보니까. 예, 그렇게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 근데 2.2%포인트 하여튼 정도 추세가 되면, 약간 상승세, 약간. 예. 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도 역시 약간 상승세. 예, 올랐습니다. 뭐. 1.7%포인트 올라서 50.9%를 기록했고요. 지난주까지는 40%대였는데 다시 50%대로 올랐었습니다. 자유한국당 아무래도 좀 떨어졌긴 좀 시끄럽죠. 예, 자유한국당은 친박 출당을 둘러싸가지고 많이 갈등이 전폭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정원 특활비 청와대 상납 의혹 이것도 역시 많이 일부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나 어제 싶은데요. 일간 집계로 어때요? 추세상. 어제 일간 집계에서는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어제 일간 집계에서는 15.3%까지 이건 하락을 좀 했습니다. 많이 떨어졌네요. 네, 15.1. 네, 그렇습니다. 17, 8 하다가, 예. 국민당, 정의당 같은 경우는 각각 0.7%, 1.0%포인트 오른 6.6%, 5.7%였어요. 거의 변화가 없는 가운데 조금씩 오르는 이제 경향을 보이고 있고요. 바른정당이 좀 크게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지금. 네. 뭐. 당이 지금 존립이 가능하냐 마냐 하는 상황이니까. 예, 떨어진 포인트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4.4%를 기록했는데요. 네. 7개월 만에 최저치로 하락했습니다. 특히 31일 화요일 일간 집계에서는 3.9%까지 떨어졌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분당 위기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고 있지 않나 그건 싶습니다. 뭐 예상 가능했던 예. 수치고요. 대통령이 뭐 69나 70이나 그게 그겁니다. 예. 떨어져도 그게 그거고 올라도 저는 그게 그거라고 보는데 어쨌든 추세는 그래서 약간 강보합 혹은 약간 상승세다.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 주 이런 거 하다가 항상 현안조사 네. 별 큰 차이 없다 이렇게 해주시고 제가 보기엔 별 큰 차이 없다. 이 말할 때 빨리 시작해야 됩니다. 네, 현안조사 이번에는 네. 조금 핫한 조사를 좀 마련을 네. 했습니다. 낙태죄를 유지해야 되는지 폐지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 조사를 해봤는데요. 이거 궁금합니다. 제 기억으로 리얼미터가 이거 조사한 적이 있어요. 언제인지 기억 안 나는데. 7년 전 2010년 7년 오래됐군요. 2월입니다. 요즘에 어제 청와대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 네. 낙태와 관련된 그 청원이 무려 105개 정도 어제 기준으로 제가 봤을 때 20만 명 이상이 또 예. 예. 특정 낙태죄 그거는 이제 폐지를 해야 된다는 청원이었는데 23만 명 이상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언론을 비롯해서 상당히 핫한 이슈인데 결과는 폐지를 해야 깜짝 놀랐는데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 좀 사회적인 이념 성향으로 보수적인 성향이 조금 더 강하거든요. 그래서 폐지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견들이 조금 많이 나오지 7년 않을까. 전에는 그랬죠. 예, 7년 전에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명백하게. 예, 네. 근데 요번에 조사를 해보니 폐지를 해야 된다. 낙태죄를 폐지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51.9%가 나왔고 절반을 넘었었습니다. 그리고 폐지를 하지 않고 유지를 해야 된다는 것이 36.2%였습니다. 조금 더 소개를 해드리면 2010년 2월에 조사한 것은 낙태 허용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렇게 물었는데 거의 비슷한 조사이죠. 이때는 허용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53.1%였고 허용 찬성이 33.6%입니다. 거의 이제 숫자가 비슷하게 이제 그 뒤집혀온 겁니다. 7년 사이에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조사를 작년에 했어도 수치가 이렇게 안 나왔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 예, 시대 정신이 바뀌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게 이제 실제 시대 정신이라는 게 정권을 바꾸는 건지 정권이 네. 바뀐 것이 시대 정신에 영향을 주는 건지 뭐 서로 영향을 주고 받겠지만 네. 그런 영향이 크다고 봅니다. 저는. 예. 맞습니다. 국정농단 사태를 지나는 과정 속에서 공정과 정의 그리고 이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어떤 배려 그러한 어떤 가치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 이전에 작년 국정농단 이전에 조사를 했을 때는 이렇게 나오지 않지 않았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번 여론조사 결과가 궁금했었는데. 네. 그리고 또 하나 관심이 있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여성과 남성이 많이 달라요. 아, 그건 그렇겠죠. 예. 네. 그건 그렇겠죠, 당연히. 예, 여성 10명 중에 6명은 폐지를 해야 된다. 네. 이건 저는 여성의 견해가 훨씬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남자가 뭘 합니까? 당사자이기 남자는 그냥 때문에. 머리로 생각하는 거거든요. 네. 윤리나 규범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네. 것이고 혹은 정도의 관점에서. 예, 남성은 44대 43 거의 같습니다. 그냥 팽팽하네요. 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보수층을 포함해서 중도 진보 모든 이념 성향에서 폐지를 해야 된다는 의견은 더 많이 나왔습니다. 시대 정신이 바뀐 거죠. 예, 지역도 부산, 울산, 경남 제외하고 연령도 60대 이상을 제외하고 모든 연령층에서 폐지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불경 60대 이상. 네. 예. 자유한국당 지지층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근데 자유한국당 이건 정당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서 뺐는데요. 네.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도 폐지를 해야 그렇군요. 된다는 의견이 더 많이 나왔어요. 그렇군요. 시대가 확실히 바뀌었군요. 네. 예. 요게 사실 뭐 낙태와 관련한 이슈는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의 그렇습니다. 수십 년 된 그렇습니다. 예. 예. 어떤 정당을 지지할 것인가의 바로미터 같은 네. 이슈거든요. 종교라든지 사형제도라든지 이런 예, 항상 나오죠. 이슈 항상. 같은 경우는 사실상 첨예하게 갈리기 마련인데 예 그렇습니다. 뭐랄까요? 이런 여론조사를 보다 보면 최근에 이제 미국의 상황을 보다 보면 미국을 참 부러워했었어요 예전에. 예, 미국이 여러 가지 사회 제도나 정치 시스템이나 아니면 이런 이슈를 다루는 어떤 정도 눈높이가 네. 참 앞서간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우리나라도 많이 바뀌고 있죠. 이 조사 결과를 보면 뭐랄까요? 미국이 참 후져져 보여요. 대통령도 그렇고 점점. 그럼 우리나라가 더 나아져 보이나요? 부럽지 않다. 예. 뭐 낙태 이슈 하나를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상황들이.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요거 조사 개요 말씀해 주세요. 5억 있잖아요. 네. 이 비용이 엄청 큰 거죠. 근데 이제 제가 듣기로는
그 작년 4.13 총선 이전에 예. 당내 경선과 관련해서 조사를 예. 했다고 들었고 그러니까요. TK 지역이라고 되게 들었어요. 근데 네. TK 지역의 선거구가 총합이 한 21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 근데 그걸 다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다 했다 하더라도 5억이 너무 많잖아요. 예, 제가 볼 때는 친박 중심으로 했다고 한다면 10개 내외가 아닐까 싶은데 보통 여론조사는 전화면접 조사가 가장 비싼데 1000명 조사를 할 경우에는 전화면접 조사라 해도 한 건에 1,500만 원 정도 내외입니다. 시장 가격이. 예, 시장 가격이. 그러면 도대체 5억이면 1,500만 원이면 어떻게 되는 그러면 한 30개 정도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비용을 다 준다 할지라도. 네. 근데 30개가 안 되는데, 예, 이 조사 경우에. 같은 경우는 전화 면접으로 과연 했을까? 자동응답을 많이 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럼 더 왜냐하면은 싼데. 예, 그 A 업체가 본인이 직접 여론조사가 아니라 하는 곳이 외주. 정치 컨설턴트 아. 하는 회사이고 그런 경우는 외주를 주고 또 외주 비용은 되게 싸게 돌리거든요.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여론조사에 들어가는 비용은 더 낮지 않았을까. 다른 비용이 크다. 예, 다른 비용이 훨씬 큰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 부분을 정치 컨설턴트를 위한 비용인지 아니면 또 다른 비용이 있는지. 부러운 거예요 지금. 예. 예, 많이 부럽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 정도 비용이라고 한다면 아마 리얼미터가 이걸 만약에 했다고 한다면은 빌딩을 샀을 것이다. 부자가 되지 않았을까. 조사기관은요? 예, 조사 개요는 이번 주중 조사는 TBS 의뢰로 전국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무선 80%, 유선 20%, 전화 면접 자동 응답 혼용으로 실시했고 최종 응답자는 1,522명이었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 응답률은 5.2%, 정당 간 통합 죄송합니다. 낙태죄 유지 폐지 조사는 TBS 뉴스공장 의뢰로 어제 하루 동안 주중조사 동일한 조사 방법으로 실시했고 최종 응답자는 516명, 표본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4.3%포인트였습니다. 리얼미터 권순정 조사분석 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여곡절이 많은 코너. 어떨 때는 사람들이 없애버려야 된다고 문자가 쏟아지고 어떨 때는 환호하는 내부자들 민주당의 안민석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더불어민주당 국민재산찾기 특별위원회 위원장 처음으로 당에서 뭐 하나 맡아봤습니다. 안민석 의원입니다.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근데 김성태 의원님, 예. 최순실 재산 몰수 안 합니까? 아이, 최순실 재산 몰수를 위해서 특별법 발의도 지금 안민석 의원과 많은 동료인들이 참여한 가운데 하셨잖아요. 그리고 자한당 중에서 유일하게 김성태 의원 한 분이 특별법 서명도 하셨는데요. 예. 자한당은 여기 대해가지고 어떤 입장이에요, 지금? 아이, 그 법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거 통과시키기 싫으니까 괜히 뭐 합당한다, 탈당한다 하면서 우당탕탕 하면서 국민들 시선을 딴 데로 아이, 끄는 거 아니에요? 국회에서. 최순실이가 얼마나 지금 고마워하고 있어요. 특히 공장장. 심의하고 논의해서. 공장장을 다 세게 꺼내가지고 최순실 재산몰수 확 들어가게 해가지고 일각에서 지금 들리는 이야기가 최순실이가 공장장하고 주진우를 굉장히 고마워한다고. 안민석 의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특별법은 아무래도 입법기관인 우리 각 의원들을 정파나 정당 다 달리하고 또 정치적 이해관계 다르겠지만은 그 법을 대표 발의한 안민석 의원께서 끊임없이 우리 의원들을 만나고 최순실 재산 몰수에 대한 이 당위성이나 또 정당성에 대해서 폭넓게. 동의하시죠? 저는 그 부분. 몰수해야 되죠. 근데 예. 지금 정기국회가 한 달밖에 안 남았거든요. 네. 특별법 제정 제가 볼 때는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안민석 의원께서 그 가능성. 최순실 재산 몰수 지금 한 번도 못하게 생겼어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거. 그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국민 여러분, 국회는 지금 최순실 재산 몰수 저도 이야기 전혀 좀 지금 생각이 없습니다. 저도 이야기 좀 김성태 의원님 서명만 했지 네. 속으로는 전혀 생각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안민석 해명해 의원께서 보십시오. 그 법을 국회에서 처리하기 위한 처절한 진정성이 국회 내에서 이렇게 의원회관 방에 299개를 돌아다니면서 이 법 꼭 처리되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을 그렇게 슬퍼하고 설득하기보다는 맨날 아니 최순실 재산 몰수 못하는 게 안민석 탓입니까? 안민석이 끝나지 않은 노력입니까? 전쟁 책이나 팔려고 전국에 유람하고 심지어 미국까지
그럼 북콘스트도 열고. 아니, 책을 우리는 팔아야지 그렇게 하면서 독일 가가지고 그 법 재산 통과를 차리고 이야기하는 게 다니지 이게 맞습니까? 예? 그러고는 여기 김어준 공장장 앞에 서는 말에 국민들 앞에 호소하고. 그래서 좀 안 맞아요. 제가 최순실 재산 몰수해야 된다는 이 말씀 드리기 위해 가지고 지금 북토크를 50회 하겠다고 약속을 이 자리에서 했지 않습니까? 네, 몇 회 하셨어요, 이때? 오늘 경기도 화성에서 하는데요. 오늘이 40번째입니다. 아우, 힘들어요. 예, 아주 자기 할 힘들고요. 때는 다 하면서, 이 최순실 특별법 처리 안 된다고 동료원들한테 또 원망하고. 그러면 안 되는 알겠습니다. 거예요. 그럼 제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제가 더 열심히 노력하는데 예. 근데 제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저희 더불어민주당 저희 쪽에서도 좀 미온적이고요. 예. 그다음에 자유한국당하고 바른정당은 적극 반대고 국민당은 말로는 당론으로 채택을 지난 연말에 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국민당이 여기돼 가지고 특별법 서명을 한 20명밖에 안 했다고 해서 뭐 그런 좀 반대의 뉘앙스로 이야기, 저는 그런 건 아닌데 특별법의 서명을 절반밖에 안 했던 이야기를 한 건데 국민당 측에서 오해를 했어요. 왜 안민석이가 국민당이 반대한다고 했느냐. 우리는 당론 발의까지 지난 연말에 했는데 저는 사실 그 몰랐는데요. 그 점은 제가 미처 확인하지 못한 점은 제가 소홀히 챙기지 못한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하는데, 근데 사실 당론 발의하고 난 다음에 지난 1년 동안에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 이 점을 제가 좀 아쉽게 생각드리고요. 지금 저 이야기는요. 뭐 그래서 그런 국민당에서 이야기 했더니 또 국민의당에서 저 안민석 의원 또 윤리위원회 국회 제소하겠다고 제소하겠다는 그렇게 입장 해서 밝히니까 이제 아니 여러 이야기가 제소 나오고. 아니라 뭐 저는 뭐 안철수한테 고발도 받은 적이 있고 제소 할아버지도 괜찮은데 그럼 국민당이 당론 발의를 했으면은 나서서 실질적으로 적극적으로 이 특별법 제정 될 수 있도록 국민당이 한번 앞장서 주시고 그러면 제가 국민당 제가 박수 쳐드리고 안철수도 제가 업어드리겠습니다. 안철수 업어드리겠습니다. 어쩌면 그 같은 안식끼리 금방 좋았다가 얼마 전에는 또 안철수 국민의당에서 우리 안민석 의원 또 고발건 이렇게 취하했다고 얼마나 안철수 의원을 또 칭송했습니까? 최순실 국면에서 하여튼 안시들 이상하죠. 아니 국민당이 저를 띄워주려고 작정한 것 같아요. 작년 이맘때 어땠습니까? 아니, 의원님, 뉴스 방송에서 한 말씀 했다고 그래가 다 했던 얘기니까 방통위에 저를 제소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제가 얼마나 또 당에서 시련을 처음으로 자리 겪었어요. 맡으니까 어떠세요? 네. 잘 적응은 안 되는데요. 근데 저는 이런 거 맞는 거 싫어해요. 싫어하고 저는 여의도 국회를 별로 안 믿거든요. 제가 국회의원이지만은 기본적으로 국회의원들은 당리당략 이게 저는 너무 이게 싫어요. 이게 제 체질에 안 맞고 국회의원도 제 체질에 안 맞지만은 그 위원장 그렇게 하고 싶어 하셨어요 그때. 아니 그거는 그런 이야기까지 나한테 이렇게 물으면 어떡해요. 응? 근데 이게 제가 독일을 다니는데 그냥 국회의원 개인으로 온 것보다도 당에서 특별위원장으로 왔다 하면은 도와주는 분들이 더 신나서 도와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제가 당에다가 이걸 요구를 했던 것이고 네. 이제 한 달, 이 활동 기간은 한 달입니다. 한 달 동안에 특별 제정 안 되면은 저도 이제 짐 싸가지고 이제 최순실 재산 몰수 이제 저도 손들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김성태 의원님 서명을 하셨잖아요. 저 전국 다니면서 그래도 유일하게 김성태 의원님 혼자 서명하셨다. 자유한국당 중에서. 그래서 같이 좀 토론회도 하고 좀 국민들과 함께 이 국회는 절대로 이걸 생각이 없거든요. 그래서 국민과 함께 최순실 재산 몰수 특별법 제정 공장장도 다스만 이야기하지 마시고 예? 그러니까 최순실하고 밀당한다는 지금 이야기가 있어요. 최순실 재산부터 빨리 몰수하고 그리고 이제 다스 자, 의원님. 유상급식 그렇게 갑시다. 무슨 얘기인지 좀 알겠고요. 끊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얘기하셨고. 바른정당에서 몇 명 갑니까? 자유한국당으로. 뭐 제가 단정적으로 그분들 이렇게 몇 분 오시는 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숫자를 말씀해 주십시오. 뭐 구체적인 숫자까지 열거는 되지 못합니다만은 그래도 상당수 의원들이 7명입니까? 이미 결심을 거의 한 것 같습니다. 그게 7명 이상이죠?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숫자를 말씀 안 하신다고. 최대 몇 명입니까, 일단은? 10명 정도 보십니까? 네, 10명. 다 말씀. 10명, 11명. 항상 세상에는 박지류가 존재하거든요. 지금 이 상황에서도 확실하게 탈당 의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7명이고, 그 다음에 자강 의사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한 그 정도 숫자가 되잖아요. 그럼 나머지 한 5분이 있잖아요. 네. 박지.
그분들 중에서 이제 저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가는 분들에 대해서는 박지라고 안 부르시네요. 어쩔 수 없다 이제. 근데 자꾸 저 이야기하면 특정인이 그런 데기 때문에 또 제 앞에 있는 분이 또 오해될 수도 있고 그래서 한 선도 탈당이 아니고 눈치 보시는 분들 중에서 한 절반 정도는 같이 넘어갈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11명으로 저는 봅니다. 11명이요? 다음 주까지 11명. 10월 13일 전당대 전까지 11명. 뭐 1차 뭐 그 정도까지는 뭐 좀 어렵겠습니다만은 1차는 그 정도는 안 된다. 그렇지만은 이제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남경필 정병국 의원이 중심이 돼 가지고 보수 대통합적인 차원에서 전당대회를 하자.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통합전대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바른정당에서부터 11일, 13일 정해져 있는 그 전당대회부터 그게 이제 취소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구체적인 통합을 위한 실무적인 통추위 이런 기구의 의원들이 참석하는 그런 당론이 정해져야 할 것이고. 뭐 이런 뭐 논의를 위해서 어제 긴급 어총을 바른정당이 늦게까지 했습니다마는 결론 안 났고 중요한 바른정당의 대주주주의 한 사람인 유승민 의원이 통합전당대회는 뭐 불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사실상 통합전대는 어렵다고 봐야죠. 이건 어떻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의 마지막 프로세스로 최고위를 열어서 확정하자. 예. 이 최고위 열면 실제로는 뒤집어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최고위를 홍준표 대표가 못 열고 사실은 약간 민기적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결론이 났나요? 뭐 홍준표 대표가 그랬다는 그런 입장보다는 이제 우리 원내 체제가 정우택 원내 체제가 지금 문재인 정권의 이제 일방적인 이제 공영방송 이런 잘 살리기 탄압 행위에 맞서는 투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은 지금 상복 투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뭐 그런 측면에서 또 당내 문제로 이렇게 당 최고위가 지금 이 시점에 열리는 게 마땅하냐 그런 고민은 잠시 있었지만은 열기로 했나요? 어젯밤 최종적으로 홍준표 대표는 3일날 최고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상징적인 의미가 큰데. 근데 최순실 재산 몰수는 안 합니까? 아니, 그런데 언제까지 최순실 몰수만 이야기할 거예요. 네. 이게 사실은 이런 통합이라든지 탈당 이런 이야기가 아니면은 지금 이 전국에서는 핵심적으로 최순실 국정농단 이게 마무리를 위해 가지고 재산 몰수 이것이 국회나 언론에서 관심이고 화제가 돼야 되는 건데 실질적으로 재산 몰수가 묻히고 난데없이 통합 탈당 이런 이야기가 지금 언론에 초점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순차적으로 급한 거 하고 또 다시 돌아가서 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렇죠. 그럼 재산 몰수 된다고 봐요? 안민석 의원님. 안민석 의원님이 다시 부각될 수 있는 찬스 다시 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이 방송의 공정성이나 균형성 이런 게 얼마나 지적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이 김원중 공장장이 얼마나 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그래도 이 보수 정당의 입장을 그래도 이 청취자들에게 조금이라도 그래도 들려주려고 하는 그 균형성마저도 안민석 의원은 보면 대체로 깨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공장님 제가 요거 딱 하나만 물을게요. 국회가 최순실 재산 몰수 특별법 통과시켜 줄까요? 빨리 좀 지금 어렵겠죠. 좀만 기다려주시죠. 안 되니까 이게. 다른 이슈에 한 묻혀가지고 다시 올라오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서청원 최경환 의원 출당됩니까?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자유한국당 이제 출당이 기정사실화되고 나면은 이제 서체 문제는 사실상 어총 그렇죠. 사안이기 때문에 3분의 2가 원내대표인 정우택 대표께서 이 공을 이제 받을 수밖에 없는. 이거 만약에 의총 자체가 수집되기 힘들다는 얘기도 나왔었는데. 글쎄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어느 쪽도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까 그 결과가 파국적으로. 만약에 여기서 의총에서 서청원, 최경환 출당 결의가 안 되면 그러면 홍준표 대표가 지금 뭐랄까요 타격을 크게 입는 거 아닙니까? 예, 정치적 타격을 크게 입을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은 이제 또 어떻게 전망하세요? 의총은 열린다 안 열린다? 홍준표 대표는 윤리 결정을 상당히 지금 존중하는 입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총 소집은
정우택 원내대표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절한 시점에 판단을 하지 않겠냐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열리긴 열립니까 의총이? 1번 의총은 열린다. 안 열린다. 직접적으로 이 문제만 가지고 열리는 거는 그렇게 어렵다. 용이하지는 않는 현상이죠. 의총 자체가 열리기 쉽지 않다. 만약인데 우여곡절 끝에 열리면 지금 현재 당내 분위기로 서청원, 최경환 두 의원이 출당이 될 정도의 3분의 2 표가 모일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은 네. 국민적 여론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 당을 지켜보는 우리 국민들이 이 문제에 대한 어떤 인식이나 여론이 아마 우리 의총의 결과로 가름되죠. 의원님이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전망하자면. 그걸 지금 이 방송에서 그 전망을 그렇게 어떻게 개인적인 합니까? 전망인 거죠, 그냥. 저는 네. 그 부분은 거듭 한결같습니다. 국민 여론이 이 부분에 대한 되게 결정. 어렵죠, 일단. 현재는. 사실상 이 문제는 우리 당이 유능한 정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유능한 정치라는 어떤 건가요? 그건 바로 국민의 뜻을 받드는 길밖에 없는 거죠. 아니 사실은 지금 국민 요거 좀 여론 물어보세요. 말씀하셨지만은 국민들은 여기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어요. 국민들은 올해 넘기기 전에 적폐청산 좀 독하게 하고 넘어가자 그거거든요. 예. 적폐청산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그중에 핵심이 과거 부정재산을 몰수하는 여기에 국민들은 다 그런 기대를 하고 바라고 있는데요. 정기국회가 마지막이 마치는 날이 12월 8일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딱 한 달 남았죠. 이 한 달 동안에 지금 국회의 분위기나 절차상 이 법사위원회가 특별법을 상정해서 논의하고 통과시키고 저는 지금 물리적으로 지금 굉장히 지금 어려운 지금 상황이라고 불가능에 가깝다고 저도 봐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걸 현재 국민들에게 상황에서. 일단 알려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최순실재산 몰수를 하지 말 것인가를 국민들께서 판단을 해 주셔야 돼요. 다시 도전해야죠, 또. 다시 도전한다 그러면 예. 국민들이 국회는 이걸 통과시키려고 하지 않으니까 국민들이 국회에다 요구하고 압박하고 국민들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노력들을 국민들이 해 주시지 않으면 이 법 통과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최순실재산 몰수는 어렵다고 지금 이제 생각합니다. 공장장에 이 제지에도 불구하고 계속 최순실 재산 몰수에 관한 입장을 지금 계속 지금 저 발언 중에도 아니 들어오지 국회의원들이 않습니까? 관심 별로 없으니까 저라도 이렇게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고 국민들에게 제가 아니 왜냐하면 국민들은 안민석 이게 당연히 의원님한테 재산 몰수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려울 너무 거다 걱정하지 이야기하면은 마십시오. 안 잊고 있습니다, 사람들. 어제 밤에도 후배들하고 맥주를 마시다가 야 이거 안 될 거야라고 했더니까 그 중에 한 명 기절해가지고 병원을 갔어요. 네? 그러니까 안민석 의원님이 국민들이 아마 제가 기억을 제안을 하실 합니다. 거예요. 예? 그 북콘스트 조금 이렇게 유예하고 여기에 집중하세요. 어디에 집중해요? 아니 지금 최순실 재산 몰수 특별법을 네. 본인이 대표 발의하시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북콘스트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물론 전국의 현장을 다니시면서 최순실 재산 몰수의 당위성에 대해서 또 직접 국민들을 만나는 그 시간도 제가 이렇게 하니까 소중한데. 일각에서는 도지사 행보하는 거라고 요 사안인데 하시는데 정말 아니, 저는 그 내일 저는 나가서 얘기하시고요. 그창 가서 북톡하고 아니 도지사 행보가 아니라 아니, 오히려 나는 백분 그래요. 행보라고 이야기 도지사 하시면은 문제도 저 그 이야기 나왔는데 예. 아니, 국회는 민주당의 지금 의원님이 이제 경기도지사 문제는 예? 사실상 성남의 이재명 시장이 거론되고 남경필 현지사보다 몇 배 우다 이런 괜찮다네? 조사도 나오는데 이재명 시장은 어찌 보면 거저 먹는 거예요. 저 안민석 의원은 그 엄청난 이야기가 탄압과 끌고 저항 왔습니까? 투쟁으로 자기 지금 이름 숫자를 지금 내걸고 이재명 있는데. 시장 훌륭한데 왜 그래요? 또. 특별법 통과되면은 제가 이런 이 특별법 결정을 얘기는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거론할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번에 안 되면 된다니까, 특별법이. 이번에 올해 안 되면 내년에 또 하면 되죠. 내년에는 안 돼요. 안민석 내년에는 의원님. 개헌하고 지방선거 전국인데 폐지가 넘어가 버립니다. 바람 불 때 연날리고 내년이 상반기 안 되면 물 들어올 때 후반기에도 계속 잊지 않고 물 계속 들어올 하겠습니다. 때 예. 노젓는 거죠. 다 때가 있는 겁니다. 물리적 시간이 지금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뭘 갑자기 물에다 노를 젓는 이야기예요. 지금 중요한 것은 중요한 건 중요한 것은 통합입니까? 예, 서청원 통합입니까? 최경환 탈당 됩니까? 적폐청산이라는 역사적으로 아무런 미명하에 의미가 없어요. 예? 이혼했던 부부가 다시 합쳐 본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냥 1년 전에 제가 그랬잖아요. 위장이혼이라고. 근데 위장이혼인데 이걸 다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위장으로 이혼했는데 이게 다시 합치려고 하니까 이상하게 이게 여러 가지 어려워지는 상황에 봉착한 거예요. 근데 국민들 다 알아요. 예? 과거에 대한 반성 없이 국정농단 부역했던 거에 대한 반성 없이
뭐 합당 아니라 합당 할아버지를 하더라도 국민들 지지밖에 어려울 겁니다. 안민석 의원님 고만하세요. 예? 참 그 최순실의 국정농단 그 분노는 국민들 여전합니다. 그 분노를 계속 살려나가야만이 이 정권의 국민적 여론과 지지를 등에 업고 국정 운영을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분명히 그런 큰 장점은 있습니다만은 언제까지 이렇게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과거를 가지고 이렇게 앞으로 미래를 위한 국민 대통합을 그런 그 통합의 시대를 갖다 주창해야 될 어제 죄를 벌하지 않는 것, 내일의 더 큰 범죄에 대한 용기를 주는 어리석은 짓이다. 처럼 이런 참모들이 주변에 많으니까 알베르 까미. 대통령께서 더 큰 이렇게 김성태 의원님. 대한민국의 통합을 해나가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다. 일종의 범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가장 어려운 사람에게 가야 할 돈을 횡령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범죄입니다. 김어준의 뉴스 공장. 오랫동안 정치구단이라는 별명으로 불리신 분입니다.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가 좋으신 거 보니 기분이 좋으신가 봅니다. 요즘 잘 돼가잖아요. 제가 미워하는 MB가 곧 구속되게 돼 있다. 다스는 누구 겁니까? 국감에서 여러 번 물어보셨더라고요. 예. 아직도 몰라요? 태블릿 PC는 누구 겁니까? 최순실 거죠. 예. 예. 그건 안 해. 네. 다스는 누구 겁니까? 이 MB 거라고 지난주에 말씀하셨죠. 예. 자기 더 고소한다 하려면. 다스는 MB 겁니다. 태블릿 PC는 최순실 거고. 예. 시원시원하게 말씀해 주시고. 옛날 나라는 박근혜 거고. 국민의당은 누구 겁니까? 당원 겁니다. 바로 그 말씀 드리니까 갑자기 생각난 건데 어젠가 그저께 안철수 대표가 인터뷰를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경쟁 상대가 아니다. 선거가 다 끝났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부터 아니었어요. 아니 그걸 이상하게 듣지 말고 대통령이 당선되면은 대통령이지 문재인 대통령도 다음 대통령 안 나와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경쟁 상대가 아니고 일단 선거 결과에 승복을 하고 당선된 대통령에게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야당으로서 지적할 건 지적해야지 무조건 나쁘다고 하면 안 돼요. 근데 제 장점이 뭐냐? 네. 잘하는 건 잘한다 하고 네. 못하는 건 못한다고. 박지원 같은 사람이 없어요. 아니 근데 이런 질문이 나온 이유가 안철수 대표가 선거 다 끝났는데 마치 지금 대선 경선하는 것처럼 계속 문재인 대통령만을 향해서 발언을 쏟아내니까 아무래도 기자들이 그런 질문을 했겠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경쟁 상대가 아니다. 선거가 다 끝났기 때문에 이런 답변이 6개월 있다가 나왔다는 게 신기하다는 거죠. 예. 야, 처음부터 그렇겠죠. 아니 좀 12월에 대선 없다는 걸 11월 돼서 깨달은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냥 공장장은 안철수. 처음부터 아니었어요. 재밌는 답변이었습니다. 아주. 자, 시장 연설은 어땠습니까? 어제? 기왕 있었던 어제 큰일이니까. 어제 제가 그 자리에서 SNS에 올렸었는데 예. 제가 볼 때는 감동적으로 잘했어요. 그 도입 부분에 말이죠. 예. IMF 외환 위기를 당해서 우리 국민이 당했던 눈물 예. 그리고 국복 과정에서 근무기 등 예. 국민 총화를 이루는 그걸 탁 도입하는 것을 보고 예. 그때 주역이셨잖아요. 그때 대표님이. 그렇죠. 예. 제가 IMF 국복하는데 은메달 딴 사람이죠. 예. 그런데 맞습니다. 예. 진짜 저건 누가 썼는지 누가 저렇게 연출을 했는지 참 잘했다. 저건 바로 IMF 외환 위기를 가져온 세력이 예. 오늘의 적폐 세력이에요. 그렇죠.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사실. 그렇죠. 예. 그리고 그렇게 근무기든 국민 통합을 이루어서 극복한 세력이 우리란 말이에요.
예. 또 민주당이란 말이에요. 지금은 또 갈라져 있지만. 네. 그렇기 때문에 다 그렇게 도입하면서 나도 문재인 나도 이러한 과정을 겪어서 지금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겠다. 그런 의지를 보여주는가 하면은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DJ의 베를린 설은 순서만 바뀌었지. 너무나 감동적으로 잘하더라고요. 그건 잘하는 거죠. 그렇게 받아주셨군요. 네. 그런데 개헌 문제. 네. 그건 지금 현재 대통령께서는 자꾸 지방 분권만 네. 강조를 하는데 국회나 국민은 권력 구조 네. 분권을 요구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좀 앞으로 네. 상당한 토론이 필요하다. 그리고 부자 증세 없는 세수 증대는 서민과 영세상인 월급쟁이들한테 고통을 너무 강요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하셨어요. 그런데 잘했어요. 잘한 건 잘한 거예요. 전반적으로 잘했고 예, 그런 부분이 좀 걸렸다.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최근에 중국과 사드 문제가 이제 뭐 아직 완전히 해결됐다고 말할 수는 전혀 없고 어쨌든 서로 잘해보자 봉합 국면에 들어선 것 같은데 여기 대해서 야당에서는 보수 야당에서는 일단 구력외교라고 하잖아요. 저는 왜 구력외교라고 하는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요 대목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잘했어요. 그것도 잘한 겁니까? 외교는 예. 다 얻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한민국은 도랑이든 소예요. 미국 풀도 먹어야 되고 중국 풀도 먹어야 됐는데 우리나라가 지정학적으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세계 초 4대 강국에 둘러싸여 있는 나라인데 여기에서 줄타기를 잘하는 게 외교예요. 네. 어떻게 미국도 만족시키고 중국도 만족시킬 수 있어요? 네, 100%는 안 되죠. 안 되죠. 네. 그런데 이렇게 해결해 나가고 또 문제가 있는 것은 또 그대로 남겨놓으면서 해 나가는 것이 외교지. 그래서 구동존이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그 비난하는 사람들은 구동존이가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이거 어떻습니까? 최근에 이런 똑 잘라서 요 대목만 한번 여쭤볼게요. 국정원의 특활비 뭐 3인방한테 뭐 매달 1억씩 줬다. 이런 얘기 하니까 자유한국당에서는 김대중 정부 때도 있었다라고 이제 김대중 정부를 탁 특정해 버렸어요. 근데 김대중 정부 때 있었던 일이라면 대표님이 모를 수 없지 않습니까? 예. 비서실장도 하셨는데. 요거는 어떻게 되나요? 분명한 것은 박정희, 예. 전두환, 예. 노태우, 김영삼 정부에는 있었어요. 제가 청와대에 들어가니까 제가 공보수석이었는데 예. 공보수석 산하기관, 연관기관이죠. 예. 거기에서도 매월 가져오더라고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산하기관에서도 가져왔어요? 국정원뿐만 그렇죠. 아니라? 국정원뿐만 아니라 코바코, 예. 언론재단 이거 가져왔어요. 대통령께서 어떠한 경우에도 산하기관, 연관기관에서 일체 돈 받지 마라. 그리고 또 과거에는 예. 그 산하기관 경비로 해외 출장을 많이 갔어요. 어허. 또 기자들도 산하기관 그 돈으로 갔어요. 청와대가 그러니까 그냥 산하기관들 돈을 그냥 갖다 썼거든요. 그렇죠. 쉽게. 네. 그런데 그걸 가져왔더라고요. 가져왔는데 대통령께서 해가지고 일치 안 받았어요. 국정원도 마찬가지고. 마찬가지고. 또 그 기자들도 우리 김대중 정부 때부터 해외 출장이나 지방 출장 갈 때 전부 돈을 받았어요. 심지어 프레스센터. 예. 외국 나가면 프레스센터를 쓰잖아요. 예. 그 경비까지 다 받았어요. 기자들로부터. 언론사로부터. 그러니까 돈을 그쪽에 주는 게 아니라 거꾸로 언론사로부터 받았다 그때. 받았죠. 자기 비용은 자기가 내라. 그게 이제 전통이 됐는데. 예. 그래서 김대중 정부는 없어요. 만약에 그렇게 의심스러우면 당군 할아버지 때부터 한번 정보부가 얼마나 갖다 준다고 봐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예. 그 탑시크릿 국정원 예. 저자인 김당 전 오마이뉴스 국장에 의거하면은 노무현 정부 때 예. 김만복 예. 전 국정원장이 문제가 좀 있을 것이다. 예. 그런 얘기를 제기했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김만복 국정원장은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한테 많이 찾아와서 제가 원세훈 원장하고
좀 얘기를 해서 해결해 준 적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자신 없어요. 알겠습니다. 김만복 국정원장 부분은 잘 모르겠으나 개인적 일탈일 거예요. 개인적 일탈일 수 있으나 김대중 정부 때는 그런 일은 자유한국당이 그런 주장을 하길래 제가 여쭤본 겁니다. 김대중 정부 때부터 이미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이전 자유한국당은 예. 자기들이 그런 거 선수였으니까 남도 잘하겠지 하는 거예요. 그 1억씩 간 거는 어디다 썼을까요? 모르죠, 뭐. 그거야. 네. 1억 한번 받아봤어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안 써봤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매달. 그런데 우리도 안 써봤는데 왜 저한테 물으세요? 아니, 그래도 이제 대표님의 그 경험치와 전문용어로 통밥이라고 하죠. 예. 통밥으로 볼 때, 그 돈은 이렇게 됐을 가능성이 있다 정도. 뭐, 시술비에도 썼고. 그러지 않았을까, 그래요. 누구의 시술비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그거 다 보도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시술을 하신 건데 그 돈은 어디서 나왔을까?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죠. 그런데 그걸 아마 예산으로 쓰기는 항목상 어려울 거예요. 그런 항목은 없으니까요. 대통령 시술비 같은 거는. 그랬을 개연성이 있다고. 그 뭐 정상적 시술 같으면 하는데. 예. 미용 시술을 세금으로 하기는 어렵죠.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건보 적용 확대도 성형 시술 같은 것은 뺀다는데 그 예산에 그런 게 있겠어요? 아무튼 공장장 아는 게 하나도 없어. 오늘 컨디션 좋으십니다. 이거 어떻습니까? 서청원, 최경환 출당은 어려울 것이다라고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여전히 그런 상황입니까? 네,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역 의원의 출당은 3분의 2. 의원 3분의 2가 있는데 의원들이 안 해요. 그런데 홍준표의 그 수를 여기서 읽어야 돼요.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홍준표 대표는요. 박근혜 대통령은 평당원이기 때문에 윤리위원회에서 열흘만 넘으면 자동적으로 출당이 되는데 서청원, 최경환 두 분은 3분의 2가 돼야 되니까 안 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친박을 나는 청산하고 있다. 하는 의지 표명. 그걸 국민에게 제스처로. 특히 바른정당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스처다. 바른정당 의원들이 들어오면은 원내 의석수는 최경환, 서청원도 포함되기 때문에 제1당을 만들려고 하는 수예요. 그리고 이거 또 한 가지는 이런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뭐 한 7명 이상, 뭐 10명까지도 얘기하던데 그 숫자가 만약에 들어오면 어차피 서청원, 최경환 두 양반은 당사자니까 의총 때 요사안을 의견할 의총 때 못 들어오니까 두 사람 빠지고 한 7, 8명 들어가서 한 10명 늘어나고 하면 그때는 출당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으려고 봐요. 그래도 어렵다. 일사부재리도 있고 또 거기다 서청원, 최경환 저하고 개인적으로 가까우신 분들인데 그분들이 거기 남아있어도 정상적인 정치 활동이나 당내 활동이 어려워요. 놔두면은 의석수는 많고 정치자금 배당도 많이 오고 그 뭐 괜히 친박들하고 갈라질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스처만 할 것이다. 네, 제스처만 하고 역시 홍준표 대표의 수를 청와대나 민주당은 못 당한다. 오로지 박지원만 당할 수 있다. 아니 그것은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홍준표 대표가 300명 국회의원 중 박지원만 무섭다.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건 사실입니다. 아니 저는 그건 사실입니다. 홍준표 알아줘야 돼요. 제가 어제 보세요. 대통령한테 딱 안 가다가 국회 오니까 왔으니까 여기서는 오셨네요 하니까 국회니까요. 자기가 국회의원이라는 걸 자랑한 거예요. 홍준표 대표는 국회의원 아니죠. 아닌데. 그러니까 국회를 내가 장악하고 있다. 그런 메시지다. 그 말씀 하시니까 홍준표 대표를 제가 사석에서 몇 년 전에 만났을 때 사석에서 만나면 이제 이런저런 정치인들 얘기하는데 박지원 대표님 얘기가 나왔어요, 그때. 그랬더니 대뜸 하는 얘기가 그 양반을 건들지 마라.
박지원은 요물이다. 그 워딩입니다. 사석에서 나왔던 그 양반을 건드리지 마라.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서로 인정하는군요. 그 대목에 있어서는. 네. 저는 홍준표를 지금 건드려봐야. 제가 문재인 대통령 도와줄 필요가 없거든요. 이제이라. 오랑캐의 칼로 오랑캐를 치는 거예요. 그런데 국민의당에서 녹취록이 툭 튀어나왔지 않습니까? 녹취록 이야기가. 그건 이용주 의원한테 물어보라니까 왜 자꾸 저한테 물어보세요? 대표님 다 알시지 않습니까? 상황을. 몰라요. 아시면서. 몰라요. 이 세상에 아는 걸 다 말하고 살아요? 그 녹취록이 어떻게 건네졌는지도 모른다니까요. 아시면서. 아니, 그건 가만두어도 네. 서청원, 홍준표 사이에서 불거져 나오게 돼 있어요. 예. 그런데 나무집 싸우는 게 굉장히 우리한테 이익인데 왜 거기다가 끼어들어요? 아니 이미 끼어들었지 않습니까? 녹취록이 있다고. 살짝 간보기 한 거지. 가보기 한 것이다. 불을 질러놓은 거지. 불을 질러. 근데 불이 활활 타지가 않아요. 그럼 한 번 더 지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타게 돼 있어요. 그래요? 예, 그리고 그 불은 확 타버리면 안 돼요. 두고 타야 오래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요거 하나만 확인해 주시죠. 하여튼 공장장 아는 게 없어요? 아니 나하고 진행을 바꾸는 게 나아. TBS의 청취율을 올리는 것은 박지원 공장장, 김어준 일주일도 안 되고 한 3주에 한 번씩 출연시켜줄게요. 감사합니다. 여기 내용에 원래 홍준표 대표하고 서청원 의원 간의 공방은 1심 이전의 상황에 대한 얘기였는데 이용주 의원이 얘기한 것은 1심 이후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녹취록이 두 개가 있는 거냐 아니면은 그죠? 아니요, 제가 이용주 의원하고 법사위에서 옆에 앉으니까 우리 간사님 아니에요? 네. 저는 유일한 간사 지배를 받고 있는데 네. 그렇게 얘기하시던데 1심에서 무죄 났는데 그러니까요. 2심 항소심을 앞두고 네. 그러한 얘기가 오고 간 게 증인을 있다. 회유한 정황에 관한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2심에서는 무죄 판결이 났다. 그러니까 1심 끝나고 난 상황에 말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별도의 녹취록입니까? 그 이전에 홍준표 대표는 1심 녹취록 모른다니까요. 그렇게 자꾸 저를 유인해 가면은 제가 빠질 것 같지만은 제가 누구예요? 박지원이에요. 자, 그러면 이용주 의원이 이 뻥을 치지는 않았겠죠? 그죠? 그 이용주 의원이 검사 출신이고 부장검사 출신이고 네. 얼마나 스마트한 사람인데. 근데 그럼 녹취록이 나오긴 나올까요? 언젠가는? 그건 모르죠. 그것은 우리 국민의당을 바라볼 게 아니라 서청원, 홍준표를 바라보면 나온다니까요. 그 서청원 대표 그 외국 들어오면서 공항에서 하는 얘기 들어보세요. 언젠가는 할 것이다. 최종적으로 누가 이깁니까 보시기에? 서청원 대 홍준표. 서청원이 이기죠. 아 그렇게 보십니까? 네. 왜냐하면 이 그러니까 녹취록 예. 홍준표가 그 절대 그 이상 확전 안 할 거예요. 여기서 이긴다는 의미는 서청원 의원은 계속 당에 남고 홍준표 대표의 어떤 지적 아니 그 발언에 대해서 그 발언 예. 녹취록 배틀에 있어서는 적어도 서청원 그렇죠. 대표가 이길 것이다. 나는 그렇게 봐요. 녹취록 내용을 아시는군요. 몰라요. 아시면서. 아니 아는 걸 다 세상에 말하고 살아요? 대통령 한 사람도 자기가 한 행동 딱 거짓말하면서 잡아대던데 뭘 나는 대통령 못 해봤잖아요. 대신 대자 대통령만 했지. 그러면 대신 대자 대통령이면 상황이 맞으셨네요. 상황은 아니고 하왕이지. 하왕 정도. 대신했으니까. 하왕 정도 샀습니까? 홍준표 대표하고 두 분이서 따로 사석에서 만나서 이런 얘기 주고받고 하신 적은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그러신 것 같더라고요. 예. 예. 두 분이 서로를 존중하면서 또 괴롭히고 싶어 하면서 동시에 인정도 하면서 이런 것 같더라고요. 예. 언론에 나오는 얘기만 봐도 알고 예. 그 박찬종 예. 전 의원. 선배 예. 그 의원이 아주 그 재밌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보통뿐이 아닌데 최근에 이렇게 굉장히 옳은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홍준표 대표가 그 말을 하는데 어쩐지 홍준표답지 않은 표정을 하더라. 어쩐지 홍준표다. 녹취록에 관련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냄새가 나는 얘기를 하길래 과연 박찬종도 박찬종이다. 진짜 아주 재밌는 표현 아니에요. 미세한 표정 변화를 잡아내서. 아주 자신 없어 하더라 하는 말씀을 듣고 박찬종 선배님 진짜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자신 없어 할 녹취록 내용을 알고 계시다는 얘기네요. 그런 감이 있다는 거지. 그런 감이 있다. 그거 이용주 의원 누가 줬을까요? 모르죠. 아시면서. 몰라요. 아시면서. 오늘 전부 나를 그렇게 아주 전지전능하신 무슨 하나님 취급하는데 저 모르는 건 많이 몰라요. 바른정당은 어떻게 됩니까? 그럼 남은 바른정당은? 바른정당은 다음 주 11월 중순 전당대회 전까지 13일 전까지 13일 전까지 갈 사람은 가고 남을 사람은 남는 거죠. 그래서 교섭단체는 무너지고 제가 볼 때는 집단 혹은 전국적으로는 흡수될 것이다. 한국당으로 많이 갈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1차 탈당하고 그다음에 추가로 탈당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남는 사람은 몇 사람 명 남겠어요? 한 자리씩 따로 줄어들고. 그럴 경우에는 통합의 대상이 안 됩니까?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영입의 대상은 되지만은 통합은 처음부터 없어요. 당대당은 안 된다가. 뭐가 있어서 해요? 싸르기하고 노적하고 합쳐놓으면은. 안철수 대표는 근데 통합 얘기를 계속 했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 인터뷰한 걸 보니까 통합은 아니지만은, 선거 연대 정책연합 같은 것은 가능하지 않느냐. 난 그건 가능하다고 봐요. 그리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죠? 그렇죠. 그리고 정책연합은, 이제 법안 같은 건 지금도 자동적으로 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적폐청산 이런 경우에는 민주당하고 하고 있고 또 우리가 또 필요한 경우에는 바른정당이나 한국당하고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제 우리 김동철 원내대표가 아주 중요한 보고를 했어요. 어제 정우택 한국당 대표를 아침에 만나가지고 5.18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서 한국당이 반대했는데 그걸 긍정적으로 심의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건 그러면 우리가 그거 한다고 해서 한국당하고 연대 연합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제3당이기 때문에 국민이 제3당은 양당제에서 극단적으로 나가는 것을 잘 조정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라 했는데 굉장히 좋은 일 아니에요. 이런 게 자동적으로 되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주도적으로 이끌고 나가면 이중대 소리를 안 듣고 나중에 민주당 따라가면 민주당 이중대, 한국당 따라가면 한국당 이중대. 그러니까 선도정당이 되자 이거예요. 홍종학 후보 논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안 되겠대요. 안 되겠다고 보십니까? 이번에는? 너무 심해요. 이번엔 통과가 어려울 것이다? 참 저도 홍종학 의원을 지금까지 오늘 처음 얘기합니다. 좋아했고 저하고도 비교적 가까운 분인데 시민운동 학자로서 너무 표리가 부동해요. 표리가 부동한 판단하신다. 그리고 그 부인이 또 문체부에 자기가 무슨 발레인가를 했대요. 자리를 내놔라 하고 굉장히 괴롭혔대요. 이런 것들이 건들이 있다. 지금 이제 터져 나오는 것 같아요. 청문회에서 해명할 건 해명하겠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렇게 높은 지지도, 훌륭한 시정연설 이런 걸 했으면은 그렇게 문제가 있으면은 바로 설득을 해서 자기 자진 사퇴를 하든지 임명 취소를 해주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대통령이지 안 되는 걸 밀어붙여가지고 틀림없이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청문회에서도 문제가 되면은 그대로 임명 강행해버리면은 오만으로 보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고사안을 그렇게 보시고. 자,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홍종학 안 된다고 하니까는 공장장 목소리가 확 작아지네. 아닙니다. 네. 시간이 실제로 다 됐습니다. 실제로 다 됐는데, 근데, 또 일주일 기다려야 되니까 오신 김에 짧은 질문 단답형으로, 두 가지만 더 드리면, 유승민 후보의 대선 후보로서의 가능성은 여전히 살아있는 겁니까? 본인. 예, 본인 생각에는 살아있겠죠. 안철수 대표의 대선 후보로서의 5년 후의 가능성은 여전히 살아있습니까? 그것도 본인이 강력하게 원하기 때문에. 예, 본인 생각에는. 국민의 생각은 앞으로 4년 후에 어떻게 변할지 모르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 두 분이 다 어떻게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언행을 하느냐에 달려있지. 그렇긴 한데. 제가 생각하면 제가 해야 되는데. 근데 제 말은 지금까지의 어떤 쌓아온 커리어나 하는 정치적 판단을 볼 때 그 자질로 보아,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든가 그런 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감이 또 대부분 맞잖아요. 예. 그 감을 여쭤보는 거죠. 미래는 아무도 모르지만. 내일 모레 만나면 국회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잘 하도록 해야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 컨디션 좋으신데 시간이 너무 짧으네요. 시간 저희 좀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직 코너 제목이 안 만들어졌습니다. 예, 많은 코너 제목들 보내주십시오. 요요 커플 하나 나왔고요. 예, 제가 요괴로 불리거든요. 시사 요괴. 그래서 요물로 불리기 때문에 요요 커플 후보입니다. 자,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도시건축가 김진애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가 시간을 약속한 만큼 확보했습니다. 거짓말도 잘 둬요. 원래 확보한 거는 원래 약속이 17분이었어, 1년 전에. 근데 점점 줄더니, 이제는 12분만 돼도 막 그냥 생색을 내시는 이 공장장. 10분이 넘어가기 쉽지 않거든요. 더군다나 특히 목요일 날은 글쎄, 이걸 표현을 어떻게 하면 하여튼 블랙스타들이 너무 많이 나와. 블랙스타들이 김성태, 박지원 블랙스들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저는 그냥 완전히 쪼그라져 있는데 시간마저 쪼그라들면은 너무 그렇습니다. 네. 밖에서 기다리시면서 박장대소를 하면서 방송을 들으시니까. 네. 재밌어요. 자, 권력과 건축 이런 주제로 지금 몇 주째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까지 왔습니다. 봉화 사저. 봉화 사저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사실 지난번에 얘기하고 난 다음에 오신 분도 많고요. 메시지도 엄청나게 받았고요. 또 책 쓰자고 또 뭐 하든 간에 굉장히 많이 받고요. 많은 분들이 또 그 두 분의 하여튼 너무 일찍 가심과 그 두 분의 케미에 대해서 굉장히 좀 반가워하고 많이 그러셨어요. 근데 두 분의 이제 그 궁합을 얘기를 드렸는데 그러니까 지난번에 전 대통령도 건축하신 분도 돌아가셨으니까. 예. 봉화 사저를 이제 설계할 건축가를 고를 때 물론 건축가가 물론 건축주의 마음에 들어야 됩니다. 그거는 이제 제가 지난번에 얘기 드린 면접을 봐서 면접했을 때 이거는 불편한 집이 되는 게 좋다. 이게 이제 그거 참 특이한 말씀이에요. 거기에 이제 꽂힌다는 대통령도 이상하거든요. 두 사람 다 좀 이상합니다. 집이 불편해야 돼. 그랬더니 맞는 말이다. 두 양반 다. 그런가 하면은 솔직히는 뭐 건축주도 건축가 마음에 들어야 됩니다. 사실은 이게 뭐 사실은 뭐 돈만 받는다고 설계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자기 건축 철학을 이해해 주는 사람하고 일하고 싶죠. 그럼요. 근데 이제 노무현 대통령은 왜 정기영 선생의 마음에 들었을까? 거꾸로 이번에는 그거는 이제 바로 이거예요. 마을이라는 얘기를 하신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내 집을 짓는다는 것보다도 내가 마을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싶다. 그 마을의 베이스 캠프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제 정기영 선생 또 완전 꽂혔죠. 이게 완전 뭐냐? 거기가 제가 가본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부엉이 마을에 올라가 보고 전체 보고 싶었어요. 전체 소위 마을이 어떤 구도인지 그리고 이제 사저 한창 괴롭힘을 당하실 때 사저와 경호동 사이 이어지는 길목에서 담배를 피셨잖아요. 그게 사진이 잡히고 했는데
일부러 그 자리에 가서 담배도 펴보고. 네. 근데 굉장히 이상합니다. 동네가. 네. 어떤 의미에서 이상하냐면 그러니까 정말 마을이에요. 좀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해보세요. 나 근데 지금 귀를 쫑긋하고 듣고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하실지. 마치 이제 같은 종교를 믿는 소수 종교를 믿는 분들끼리 자기들끼리 마을을 꾸며가지고 그 안에서 어떤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만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뭐 예전에 마을들이 되게 이제 그 시족 마을들도 있고 친족들이 모여서 하는 마을도 있고 이제 이런 경우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그것보다도 그러니까 제가 처음 가본 거는 아직 대통령 살아계실 때예요. 그 뭐 이제 봉화 얼만큼 저기 안 했을 때. 그러니까 제가 대통령 마을이라고 그럴 때 갖고 있는 이제 이런 인상 같은 게 있습니다. 대통령 마을 같은 건 없죠. 아니 그런 건 이제 대통령이 살았을 것 같은 마을. 뭐 이제 우리나라 그건 이제 대체로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왜 풍수적으로 좋다고 얘기하는 거를 상상을 해요. 그러니까 남양 바르고 양주 바르고 뒤에 산이 있고 아주 환하고 막 뭐 이러면서 앞에 물도 있고 뭐 이제 굉장히 그러고 포근하고 이런 거를 생각을 하고 갔어요. 근데 정말 제가 생각한 데랑 완전히 달라요. 저는 솔직히 처음에 봉화에 갔을 때 그 충격을 잊지를 못해요. 어떤 의미의 충격? 왜냐면 그게 서로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마을 자체가 아니라 거기 처음에 가셨을 때 아마 그냥 보나마나 이제 우리 총수께서는 그냥 마을로 쑥 들어가서 저 주차장에다 주차하고 들어가셨을 거예요. 아니 그때 저는 그러지 않으셨어요? 걸어서 들어갔어요. 그거는 굉장히 좋아. 저는요. 그 봉화마을 그 들어가는 입구에 중공업지대 있지 않습니까? 공장 동네가 있는데 거기다 세워놓고 걸어서 들어갔거든요. 근데 걸어서 들어갈 때 그게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게 뭐냐면은요. 이게 뭐냐면은 이게 그러니까 스쳐가는 데요. 이게 뭔가가 흐르는 데입니다. 모여있는, 우리가 보통 마을이라고 하면은 뭐가 모여있는 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흘러갑니다. 저는 왜냐하면 그게 굉장히 이렇게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또 한 가지 인상적이었던 건 참 총구석까지 왔다. 네. 정말 총구석이죠. 근데 지금은 총구석이 아니죠. 지금은 근데 그때로 지금은 진영 시야 안에 속해 있으니까. 근데 이게요. 이제 보통은 마을 들어가면 이렇게 앞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쭉 펼쳐지는데 이건 옆으로 들어가잖아요. 옆으로 맞습니다. 들어가면서 그게 뒤에도 산이 있고 앞에도 산이 있어요. 근데 맞아요. 앞에 이름 산 이름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사자바위, 봉화산, 사자바위, 부엉이바위는 알지만 그 앞에 있는 산 이름이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그냥 그 동네에서는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은 뱀산이라고 불러요. 산 이름이 아예 없기도 합니다. 산 이름이 아예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왜냐하면 높지가 않으니까. 근데 이게 이렇게 흘러갑니다. 근데 대체로 옛날에는 그런 산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이름을 용산이라고 많이 붙였어요. 너무 작으니까 뱀. 근데 작으니까 뱀인데 이게 흘러가는 굴곡이 보이는데 저는 산세라고 그런 느낌. 산세를 보는 산세와 그 앞에 쭉 펼쳐져 있는 평야, 동그란 평야 이게 그리고 가운데로 확 이게 흘러갑니다. 그게 저는 이건 정말, 그러니까 뭔가 기가 흘러간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신기했는데, 그 뱀산이, 그래서 솔직히는 이제 풍수하시는 분들이 이 마을을 굉장히 많이 해석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여기에 이제, 근데 제가 이제 풍수 얘기하면 자칫하겠네. 그 얘기만 나오니까. 근데 이 얘기만은, 이게 기가 흘러가는 데는 맞아요. 모이는 곳보다 흘러가는 거. 그 다음에 뱀이라고 하는 게 용이 아니다. 용은 완성된 거지만, 뱀이라고 하는 거 아직도 뭔가 되려고 꿈틀대는 데다. 거기서 뭔가를 여유주를 잡으려고 하는 야망과 이런 게 여기서 자라났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하는데. 대통령이 났다고 하니까. 근데 그것도 정말 풍수 하시는 분들이 대통령이셨을 때 해석하는 거와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해석하는 게 또 달라집니다. 그렇죠, 당연히. 그런데 이제 뭐냐면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요. 그 봉화라는 거를 이제 삶의 공간으로 보는 거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사실은 어떤 기의 공간 이런 거로 보는 거하고 두 개가 다 있을 거예요. 우리가 특히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삶의 공간으로 보신 건 그게 바로 대통령께서 보신 겁니다. 마을에 가시자마자 하신 일이
화포천에 가서 그 앞에 이제 천이 흐르는데 화포천에 쓰레기 줍는 일부터 하셨어요. 오리농법으로 노동법 하셨어요. 그 다음에 앞에 조금만 야산에다가는 장군차 심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여기에 감이 유명하니까 감 가지고 뭐 어떻게 영농조합을 해볼까 뭐 이런 등등의 그러니까 마을의 어떤 말하자면 새로운 미래 이런 거를 좀 만들어 보려고 하는 이런 삶의 공간으로서의 봉화에 대한 생각. 그 다음에는 제가 앞에 얘기한 대로 이게 확실히 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마을마다 어느 공간마다 기가 있거든요. 그 기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노무현 대통령을 좋아하고 이런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앞에서 흘러간다고 하니까 본인이 내가 이걸 다 담을게라는 얘기를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그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 굉장히 겸손하신 거예요. 대신 끊임없이 움직이자. 그리고 세상을 움직이는 거는 계속해서 우리 움직이는 우리의 힘으로 이게 간다라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신 철학과 더불어서 봉화마을에 바로 그런 길을 담고 있는 데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사실은 봉화의 그 묘소 이제 지금으로 봐서는요. 봉화의 묘소가 이렇게 삼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산 위에서 찍은 사진을 보시면 알지만 저쪽에서부터 쭉 들어오면서 그 이제 봉화 그 노란 들판이 펼쳐지면서 거기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 얼굴도 그리고 이제 벼 가지고 그리고 이러면서 쭉 오면 그러니까 삼각형으로 꽃갈 모양으로 돼 있어요. 꽃갈 모양으로 해서 거기서부터 오면은 이게 뭘 받아내는 것 같이럼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거기에 있는 박석이 말하자면 어떤 클라이맥스를 보여주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요. 건축가는 그런 걸 보는군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아니면 이런 기의 흐름을 느낀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런 건 아니고, 네. 저는 그런 건 볼 안목이 없고, 제가 느낀 거는. 느끼긴 하셨을 거예요. 보시진 않았더라도. 네네. 야, 정말 시골이구나. 여기까지 지금도 가기가 쉽지 않고요, 사실은. 네. 교통도 불편하고. 그때는 더 어려웠죠. 네. 예. 본인이 정말 은퇴한다고 생각하고, 진짜 은퇴의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구나. 그렇지 않고서는 삶의 미래를 생각을 하시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렇지 않고서는 갈 수 없는 곳이에요. 네. 너무 구석에 처박혀 있고요. 글쎄 말이죠. 예. 이거는 뭐 정치인들이 보통 대중을 떠나는 걸 두려워하거든요. 네. 아니 그래서 이분은 진짜 은퇴를 한다고 정말로 마음먹고 왔구나. 아니 근데 은퇴하고도 가셨는데 그래서 저도 가끔 그 생각을 하는데 거기를 우리가 너무 많이 찾아간 게 잘못됐었나 보다. 아니 왜냐하면 저는 처음 찾아갔을 때 봉화마을을 찾아갔을 때 이제 쭉 걸어 들어갔는데 마침 그때 대통령이 나오셔서 아직 거기 모두 없고 그럴 때 나오셔서 이제 헬로우 뭐 이런 거 이제 국민들 만나시고 그럴 때였는데 정말 행복해 보이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래 또 동시 생각한 게 대통령 재임 기간에 본인이 가진 모든 에너지를 다 썼고 할 수 있는 본인이 후회 없이 할 수 있는 바를 다 했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이제는 그거는 끝났고 삶의 그 단락은 끝났고 이제는 은퇴해서 자연인으로 이 동네를 내가 가꾸면서 동네 이장처럼 정말 은퇴한 삶을 그렸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이제 시간이 얼마 없어서 그래도 중요한 포인트 얘기는 하나를 해야 되겠어서 2분 남았어요. 제가 이제 2분 남아서 저거 하는 게 이제 봉화에 가실 때요. 뭐 봉화 사절을 간다, 묘소에 가신다 이런 생각보다도 그냥 봉화 가시는 거로 생각을 하십시오. 봉화라는 마을 자체를 보면. 그러니까 아까 제가 묘소 얘기도 했는데 그 박석이라는 게 지금 사실은 이제 디자인적인 측면이나 기가 흐르는 거 보면 거기가 클라이맥스예요. 뭔가 있고 이제 거기에서 뭔가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연결되는 선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봉화에 가실 때는 절대로 주차장까지 가지 마시고 입구에서 거기서부터 걸어가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무슨 길일까? 뭐가 이게 여기에서 흘러가는 게 뭘까라고 하는 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는 뭐랄까 독특합니다. 공간이. 아니요. 그거는요. 그러니까 그걸요 우리가 말을 못하지만 기란 어느 공간에나 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과학적으로는 자기장입니까? 어저께 들었습니다. 뭐 자기장과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게 사실은 이제 풍수에서 얘기하는 게 햇볕과 바람과 물 이것이 이거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근데 저는 그게 이제 이런 거라고 생각해. 기라는 거를 무슨 우리가 뭐 나쁜 거나 무슨 미신적인 이게 아니라 우리가 공간에서 느끼는 어떤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충동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봉화를 생각을 하실 때는 봉화 가는 길에 그 마음이 어떤 건가. 그리고 봉화를 떠올릴 때 그 마음을 생각을 하시면 참 좋겠고요.
또 딴 얘기 좀 하고 싶은 거는 많은데, 여기까지만 할래요. 왜냐면 이 얘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제가 가령 건지 제가 어디를 갈 때 우리가 봉화라고 하는 걸 간다는 자체보다도 봉화를 그리는 마음, 봉화를 가는 마음, 이게 굉장히 우리가 공간에 대해서 갖는 우리의 굉장히 좋은 태도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을 좋아하셨던 싫어하셨던 제가 보기에는 그 공간을 한번 가볼 만하다. 그럼요. 굉장히 다른 느낌이 있습니다. 기까지는 모르겠고 여긴 정말 이상하다 이런 느낌 확실히 왔습니다. 신비롭기도 하고요. 각자 그 느낌은 다르겠지만 다르긴 합니다. 확실하게.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도시건축가 김진애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그리고 나서 다스가 2배로 매출이 떴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서울시장이. 이게 NB 휘나미난이라고요. 예, NB적 현상입니다. 이게 민원 해결과 사적 이익이 확실한 수당물을 만드는 이명박 전 대통령 주변에 연인이 많습니다. MB 휘나미난 적어놓으세요. 어디요? 네, MB 현상이요. 네. 예. 이번에는 이제 문서가 나오고, 예. 그리고, 그냥 봐준 게 아니라 그냥 봐줄 리가 있나요? 예. 다스가 매출이 2배, 2천억대에서 4천억대로 뛰었다. 예. 네, 그렇죠. 특히나 다스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 그룹의 자동차 내장재를 납품하는 곳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커넥션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이것도 뭐 재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겠네요. 갑자기 태어난 거 보니까. 10년 전 사건인데, 그때 당시 이제 이미, 새누리당의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였었죠. 한나라당 당시로는. 네. 그게 10년 만에 다시 나오네요.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사건들은, 예, 최소한 10년짜리들이 많습니다. 최소한. 예. 다스는, 예. 계속해서 매출 규모를 키워서요. 현재는 해외 매출까지 합치면 2조 원가량이 된다라고 합니다. 서울시장 되고 나서 2배 뛰고. 예, 또 눈부시게 뛰었고요. 또 대통령 재직 기간 또 눈부시게 뛰었습니다. 6배가 뛰고 하고 이렇게 참 훌륭하신 분이에요. 자, 앞으로도 계속 뉴스가 나오겠죠. MB 피나미는. 자, 다음 뉴스는요. 네, 국정원 댓글 수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숨진 채 발견되었던 국정원 소속 변호사에 대한 이야기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오늘 아침 한겨레 신문이 새로운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조사를 받았던 이재영 검사가 숨지기 전 이 변호사 수차례 통화했다라는 건데요. 이 검사가 해당 변호사를 회유하려 한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때 뭐 통화만 한 거 가지고는 내용을 알 수 없으니까요. 예, 통화를 할 수도 있겠죠, 당연히. 같은 사안으로 조사를 받던 상황이니까. 이제 여기서 사실은 유가족 입장 들어봐야 되는데, 유가족이 이럴 경우에 이제 잘, 취재에 응하지는 않는데, 통상 유가족은 자살을 정말로 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유가족들은 받아들이기 힘들어 하죠. 그래서 갑작스러운 죽음이기 때문에요. 자살할 이유가 없다고 이렇게 말하기 마련이긴 합니다만, 유가족 관점에서 의심스러워할 대목들이 있을 겁니다. 네. 그 부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만하니까 생각나는데 매우 특이하게 이런 류의 죽음에 대해서 자살이 맞다고 유가족이 거꾸로 이야기해 준 제가 기억하는 거의 유일한 케이스가 소위 마티 자살 사건이죠. 네. 그때 자살이 맞다는 뉘앙스로 오히려 의혹을 해명하는 역할을 부인이 했었죠. 예. 네, 근데 그 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국정원개혁발전위원회가 발표를 했었는데요. 또 자살이 맞다 이런 결론이 나오긴 했습니다. 문서상으로는 특이점이 없다. 자살이 맞는 것 같다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 그게 블랙 오퍼레이션 흔히 말하는 였다면 뭐 거기 써 있을까요? 여하간 저희가 방송을 시작한 이후로도 이런 류의 자살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예. 관심을 가지고 계속 저희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유가족도 접촉을 한번 해보고요. 자, 다음 뉴스는요. 네, 국정원 특활비 관련된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청와대가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내 경선 등과 관련해서 비공식 여론조사를 했다라는 건데요. 이와 관련해서 5억 원이 들었는데 그 돈을 청와대가 아닌 국정원에서 냈다라고 합니다. 요 상황은 이 발언과 연결해서 봐야 됩니다. 저희가 이 비공식 여론조사, 뭐, 청와대가 여론조사 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게 비공식이었고, 당시 이 여론조사의 의도가 뭐였냐를 볼 수 있는 당시 상황에서의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발언을 일단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제 국민 여러분께서도 국회가 진정 민생을 위하고
국민과 직결된 문제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도록 나서주시고 앞으로 그렇게 국민을 위해서 진실한 사람들만이 선택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당시 이제 유승민 의원이 소위 탈박 선언을 한 거죠. 일종의 배신의 정치로 찍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한 사람을 뽑아달라고 진실한 사람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때 당시에. 지난해 4.13 총선 전에 있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진실한 사람, 저런 사람은 떨어뜨려야 된다는, 소위 친박이었다가 탈박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 여론조사가 이상하다기보다는, 대단히 특이하고 이례적인 것은. 쓰임새가요? 네. 당시 TK 지역은 어차피 자유한국당, 당시 새누리당 인사들이 당선되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를 굳이 이런 돈을 들여서 비공식 여론조사를 한 이유가 뭐냐. 이제 소위 말해서 진박을 골라낸다고. 진박이라는 진실한 박근혜 편인 건가요? 진박. 그렇죠. 그래서 진박이라고 했었어요. 친박을 넘어서 진박을 골라내는 선별 작업을 한다고 했었고,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여론조사가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찍어서 원하는 사람이 되게 하도록 만드는 그런 구도가 어떤 사람을 통해 가능해지겠는가 하는 거를 골라내는 명백한 선거 개입이죠. 대통령 자신을 위한. 그러니까 몰래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반 여론조사 청와대에서 하거든요. 예, 그건 그냥 청와대에서 주면 되는데 그건 들키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네. 이 비용이 엄청 큰 거죠. 근데 이제 제가 듣기로는 그 작년 4.13 총선 이전에 당내 경선과 관련해서 조사를 했다고 들었고, 그러니까요. TK 지역이라고 되게 들었어요. 근데 TK 지역의 선거구가 총합이 한 21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걸 다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다 했다 하더라도 5억이 너무 많아요. 제가 볼 때는 친박 중심으로 했다고 한다면 10개 내외가 아닐까 싶은데, 보통 여론조사는 전화면접 조사가 가장 비싼데 1000명 조사를 할 경우에는 전화면접 조사라 해도 한 건에 1,500만 원 정도 내외입니다. 시장 가격이. 예, 시장 가격이. 그러면 도대체 5억이면 1,500만 원이면 어떻게 되는 그러면 한 30개 정도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비용을 다 준다 할지라도. 근데 이 조사 같은 경우는 전화 면접으로 과연 했을까? 자동응답을 많이 했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은 그 A 업체가 본인이 직접 여론조사가 아니라 하는 곳이 정치 컨설턴트 하는 회사이고, 그런 경우는 외주를 주고 또 외주 비용은 되게 싸게 돌리거든요.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여론조사에 들어가는 비용은 더 낮지 않았을까. 다른 비용이 크다. 다른 비용이 훨씬 큰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 부분을 정치 컨설턴트를 위한 비용인지 아니면 또 다른 비용이 있는지. 부러운 거예요 지금. 예, 부럽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 정도 비용이라고 한다면 아마 리얼미터가 이걸 만약에 했다고 한다면은 빌딩을 샀을 것이다. 부자가 되지 않았을까. 조사결은요? 예, 조사결은 이번 주중조사는 TBS 의뢰로 전국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무선 80%, 유선 20%, 전화 면접 자동 응답 혼용으로 실시했고, 최종 응답자는 1,522명이었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 응답률은 5.2%, 정당 간 통합, 낙태죄 유지 폐지 조사는 TBS 뉴스공장 의뢰로 어제 하루 동안 주중조사 동일한 조사 방법으로 실시했고, 최종 응답자는 516명, 표본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4.3%포인트였습니다. 리얼미터 권순정 조사분석 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여곡절이 많은 코너. 어떨 때는 사람들이 없애버려야 된다고 문자가 쏟아지고, 어떨 때는 환호하는 내부자들, 민주당의 안민석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더불어민주당 국민재산 찾기 특별위원회 위원장 처음으로 당에서 뭐 하나 맡아봤습니다. 안민석 의원입니다. 자유국당의 김성태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근데 김성태 의원님. 예. 최순실 재산 몰수 안 합니까? 최순실 재산 몰수를 위해서 특별법 발의도 지금 안민석 의원과 많은 동료인들이 참여한 가운데 하셨잖아요. 그리고 자한당 중에서 유일하게 김성태 의원 한 분이
특별법 서명도 하셨는데요. 예. 자한당은 여기 대해 가지고 어떤 입장이에요 지금? 아니 그 법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거 통과시키기 싫으니까 괜히 뭐 합당한다 뭐 탈당한다 하면서 우당탕당 하면서 국민들 시선을 딴 데로 끄는 거 아니에요? 국회에서 최순실이가 얼마나 지금 고마워했어요. 특히 공장장 논의해서 공장장을 다 세게 꺼내가지고 최순실 재산보에서 확 들어가게 해가지고 일각에서 지금 들리는 이야기가 최순실이가 공장장하고 주진우를 굉장히 고마워한다고. 안민석 의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특별법은 아무래도 입법기관인 우리 각 의원들을 정파나 정당 다 달리하고 또 정치적 이해관계 다르겠지만은 그 법을 대표 발의한 안민석 의원께서 끊임없이 우리 의원들을 만나고 최순실 재산 몰수에 대한 이 당위성이나 또 정당성에 대해서 폭넓게 동의하시죠? 저는 그 부분 몰수해야 되죠. 근데 예. 지금 정기국회가 한 달밖에 안 남았거든요. 네. 특별법 제정 제가 볼 때는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안민석 의원께서 그 가능성 최순실 재산 몰수 지금 한 번도 못하게 생겼어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거. 그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국민 여러분, 국회는 지금 최순실 재산 몰수 저도 이야기 전혀 지금 생각이 없습니다. 저도 이야기 좀 김성태 의원님 서명만 했지 네. 속으로는 전혀 생각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안민석 의원께서 그 법을 국회에서 처리하기 위한 처절한 진정성이 국회 내에서 이렇게 의원회관 방에 299개를 돌아다니면서 이 법 꼭 처리되어야 된다는 그런 뭐 입장을 그렇게 설파하고 뭐 설득하기보다는 맨날 아니 최순실 재산 몰수 못하는 게 안민석 탓입니까? 안민석이 뭐 끝나지 않은 전쟁 책이나 팔려고 전국에 유람하고 심지어 미국까지 그 북콘서트 열고 아니 책을 팔아야지 그렇게 하면서 그 법 통과를 이야기하는 게 이게 맞습니까? 예? 그러고는 여기 김어준 공장장 앞에서는 말이에요. 국민들 앞에 호소하고. 그래서 좀 안 맞아요. 제가 최순실 재산 몰수해야 된다는 이 말씀 드리기 위해 가지고 지금 북토크를 50회 하겠다고 약속을 이 자리에서 했지 않습니까? 네, 몇 회 하셨어요, 이때? 오늘 경기도 화성에서 하는데요. 오늘이 40번째입니다. 아우, 힘들어요. 예, 자기 할 때는 다 하면서 최순실 특별법 처리 안 된다고 동료원들한테 또 원망하고. 그러면 안 되는 알겠습니다. 거예요. 그럼 제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제가 더 열심히 노력하는데 예. 근데 제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저희 더불어민주당 저희 쪽에서도 좀 미온적이고요. 예. 그다음에 자유한국당하고 바른정당은 적극 반대고 국민당은 말로는 당론으로 채택을 지난 연말에 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국민당이 여기 돼 가지고 특별법 했고요. 지난주까지는 40%대였는데 다시 50%대로 올라섰습니다. 자유한국당 아무래도 좀 떨어졌긴 좀 시끄럽죠. 예, 자유한국당은 친박 출당을 둘러싸가지고 많이 갈등이 전폭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정원 특활비 청와대 상납 의혹 이것도 역시 많이 일부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나 싶은데요. 어제 일간 집계로 어때요? 추세상. 어제 일간 집계에서는 상당히 많많이 떨어졌습니다. 어제 일간 집계에서는 15.3%까지 하락을 좀 했습니다. 많이 떨어졌네요. 네, 15.1. 네, 그렇습니다. 17, 국민당, 정의당 같은 경우는 각각 0.7%, 1.0%포인트 오른 6.6%, 5.7%였어요. 거의 변화가 없는 가운데 조금씩 오르는 이제 경향을 보이고 있고요. 바른정당이 좀 크게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지금. 네. 당이 존립이 가능하냐 마냐 하는 상황이니까. 예, 떨어진 포인트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4.4%를 기록했는데요. 그 7개월 만에 최저치로 하락했습니다. 특히 31일 화요일 일간 집계에서는 3.9%까지 떨어졌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분당 위기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뭐 예상 가능했던 수치고요. 대통령이 60구나 70이나 그게 그겁니다. 예. 떨어져도 그게 그거고 올라도 저는 그게 그거라고 보는데 어쨌든 추세는 그래서 약간 강보합 혹은 약간 상승세다.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 주 이런 거 하다가 항상 현안조사 별 큰 차이 없다 이렇게 해주시고 제가 보기엔 별 큰 차이 없다. 이 말할 때 빨리 시작해야 됩니다. 네, 현안조사. 이번에는 조금 핫한 조사를 좀 마련을 했습니다. 낙태죄를 유지해야 되는지 폐지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 조사를 해봤는데요. 이거 궁금합니다. 제 기억으로 리얼미터가 이거 조사한 적이 있어요. 언제인지 기억 안 나는데. 7년 전 2010년 7년 오래됐군요. 2월입니다. 요즘에 어제 청와대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 낙태와 관련된 그 청원이 무려 105개 정도 어제 기준 제가 봤을 때 20만 명 이상이 또 특정 낙태죄 그거는 이제 폐지를 해야 된다는 청원이었는데 23만 명 이상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언론을 비롯해서 상당히 핫한 이슈인데 결과는 폐지를 해야 깜짝 놀랐는데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 좀 사회적인 이념 성향으로 보수적인 성향이 조금 더 강하거든요. 그래서 폐지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견들이 조금 많이 나오지 않을까. 7년 전에는 그랬죠. 7년 전에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명백하게. 근데 요번에 조사를 해보니 폐지를 해야 된다. 낙태죄를 폐지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51.9%가 나왔고 절반을 넘었었습니다. 그리고 폐지를 하지 않고 유지를 해야 된다는 것이 36.2%였습니다. 조금 더 소개를 해드리면 2010년 2월에 조사한 것은 낙태 허용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렇게 물었는데 거의 비슷한 조사이죠. 이때는 허용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53.1%였고 허용 찬성이 33.6%입니다. 거의 이제 숫자가 비슷하게 이제 그 뒤집혀온 겁니다. 7년 사이에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조사를 작년에 했어도 수치가 이렇게 안 나왔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 시대 정신이 바뀌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실제 시대 정신이라는 게 정권을 바꾸는 건지 정권이 바뀐 것이 시대 정신에 영향을 주는 건지 뭐 서로 영향을 주고 받겠지만 그런 영향이 크다고 봅니다. 저는. 맞습니다. 국정농단 사태를 지나는 과정 속에서 공정과 정의 그리고 이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어떤 배려 그러한 어떤 가치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 이전에 작년 국정농단 이전에 조사를 했을 때는 이렇게 나오지 않지 않았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번 여론조사 결과가 궁금했었는데. 그리고 또 하나 관심이 있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여성과 남성이 많이 달라요. 그건 그렇겠죠. 그건 그렇겠죠, 당연히. 여성 10명 중에 6명은 폐지를 해야 된다. 이건 저는 여성의 견해가 훨씬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남자가 뭘 합니까? 당사자. 남자는 그냥 머리로 생각하는 거거든요. 윤리나 규범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고 혹은 정도의 관점에서. 남성은 44대 43 거의 같습니다. 팽팽하네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보수층을 포함해서 중도 진보 모든 이념 성향에서 폐지를 해야 된다는 의견은 더 많이 나왔습니다. 시대 정신이 바뀐 거죠. 지역도 부산, 울산, 경남 제외하고 연령도 60대 이상을 제외하고 모든 연령층에서 폐지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불경 60대 이상. 자유한국당 지지층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근데 자유한국당 이건 정당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서 뺐는데요.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도 폐지를 해야 된다는 의견이 더 많이 나왔어요. 그렇군요. 시대가 확실히 바뀌었군요. 요게 사실 뭐 낙태와 관련한 이슈는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의 수십 년 된 어떤 정당을 지지할 것인가의 바로미터 같은 이슈거든요. 종교라든지 사형제도라든지 이런 항상 나오죠. 이슈 같은 경우는 사실상 첨예하게 갈리기 마련인데 그렇습니다. 뭐랄까요? 이런 여론조사를 보다 보면 최근에 이제 미국의 상황을 보다 보면 미국을 참 부러워했었어요, 예전에. 미국이 여러 가지 사회 제도나 정치 시스템이나 아니면 이런 이슈를 다루는 어떤 정도 눈높이가 참 앞서간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우리나라도 많이 바뀌고 있죠. 이 조사 결과를 보면 뭐랄까요? 미국이 참 후져져 보여요. 대통령도 그렇고 점점. 그럼 우리나라가 더 나아져 보이나요? 부럽지 않다. 뭐 딱 낙태 이슈 하나를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상황들이.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요거 조사 개요 말씀해 주세요. 5억 그러니까 이 돈을 땡겨온 거죠. 국정원에서 들키면 안 되는 여론조사였던 겁니다. 자기들이. 왜냐하면 목적이 이랬으니까요. 심지어 해당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해산했다라는 오늘 아침에 머니투데이 보도도 있습니다. 뭐 단순 비즈니스상 이유로 뭐 인수합병 될 수도 있죠. 물론 수사가 자신들을 향한다는 걸 인지해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여간 이건 단신에 해당되는 것이고 당시 여론조사 기관이
그러니까 5억이 들었지 않겠냐. 5억이 저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업계에 있지 않아서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이 정도면 특정 지역에 총선 출마 예정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여론조사하는 대구 경북에 지역구가 몇 개 있다고요. 예, 굉장히 큰 돈인데 잠시 후 리얼미터 권 실장 나올 테니까 벌써 들어와 있네요. 어느새 조용히 들어와 있네. 예. 한번 물어보죠. 요 관련 사항은. 이 비용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여하간 이 비용,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전후 맥락을 얘기하지 않고 여론조사만 자꾸 보도하니까 여론조사 할 수 있지 않냐 얘기하는데 전후 맥락은 그겁니다. 당시에. 유승민과 같은 배신자들을 다 찍어내고, 본인에게 진실되게 충성한 사람만을 따로 골라서 대구 경북에 당선되도록 만들겠다고 하는 대통령 의중이 들어간 선거 개입용인 겁니다. 이게 말하자면. 자, 그런 겁니다. 예. 다음 뉴스는요? 네,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이 지난해 7월에서 8월 집중적으로 통화했다라는 JTBC 보도가 있는데요. 그 당시에는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우 전 수석의 처가 부동산 매각과 관련해서 감찰에 들어갔을 때입니다. 계속해서 모르는 사이다, 잘 보고하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전화통화 내용까지 나온 겁니다. 기록까지 나온 겁니다. 네, 인정하지 않았죠. 추명호 전 국장이 자기 전화번호는 아니라고. 예. 근데 다른 청와대 직원의 이 번호가 추명호 전 국장 이름으로 저장되는 바람에 들킨 거죠. 예. 추명호 전 국장은 명백한 최순실 라인이라고, 예. 아주 오래전부터 언론에 보도되어 왔었는데, 근데 추 국장하고 우 전 수석하고 이렇게 수백 통이나 단기간 내에 통화할 정도의 사이인데. 네, 3주간 수백 통 했다라고. 예, 하루 10통씩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추 국장이 최순실의 존재만 우 수석에게 비밀로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예. 우 수석은 자기는 최순실의 존재 자체를 몰랐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믿는 사람은 뭐 대한민국에서 거의 없는 걸로 보이긴 합니다만. 정황 증거 같은 것이 하나 더 나온 거죠. 예. 자, 리얼미터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제목 정도 스르륵 훑어볼까요? 예. 네, 블랙리스트 항소심 진행 중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어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청와대 캐비닛 문건 관련해서는 이것이 문제가 있다라는 주장을 했는데요. 조윤선 전 장관 쪽에서도 상당 부분 문건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증거로 쓸 수 없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가려달라고 한 건 박근혜 전 대통령 쪽에서 가려달라고 한 거예요. 심지어 특검에서 다 봤다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문제제기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반박했습니다. 특검 쪽에서요. 자, 크게 신경 쓸 내용 아닌 거고요. 다음 뉴스 제목. 네, 미국 국무부가요. 네. 조셉윤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통해서 유엔 북한 대표부와 접촉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네, 미국이 물밑에서 북한과 접촉하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는 저희가 오랫동안 해왔죠. 예,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직접 말을 했으니까요. 예. 조셉윤 대표가 북미 대화에 나서겠다 이런 얘기를 구체적으로 한 것이고. 예, 북한이 2달간 도발을 중단하면 북한 미국 간의 대화를 나서겠다라는 구상을 러시아에 전달했다라고 합니다. 2달 이미 됐는데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한 달 전인가요? 2달 전인가요? 러시아 역할이 부상할 수 있다는 얘기를. 최선희 국장 같은 경우도 네. 계속 가고 있고요. 러시아를. 우리도 뭐 러시아와 접촉이 계속 있어서 러시아가 중국 대신에 중국이 지금 우리하고 뭐 사드나 이런 문제로 좀 소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러시아한테 그런 역할을 맡길 건가 보다 했는데 그래 왔던 것 같습니다. 러시아가 이걸 중간에서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뉴스가 나온 걸로 보아 뉴스공장의 분석은 항상 맞다. 아, 그런 결론으로 가실 거라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저희가 예상했지 않습니까? 자, 네. 여기까지.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8월 6일 리얼미터 그것마저 알려주마 리얼미터 권순정 조사실장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빨리빨리 진행해보죠. 네. 네, 거의 뭐 해봤자 뭐 1% 2%니까. 네. 좀 요번에 좀 많이 올랐네요. 아, 그래요? 네. 네. 자, 그러면 빨리빨리 해보죠. 대통령 지지율은 어떻습니까? 예, 지난 4주 동안 거의 변동이 없었죠. 네, 뭐 0점 몇 프로 올랐다 내렸다 몇 예, 이번 주에는 2.2%포인트 올라서 69.4%가 되었습니다. 예, 부정평가는 27%에서 25.4%로 떨어졌고요. 추세가 어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추세가 수요일 네. 어제 일간 집계는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어제 시정 연설이 있었죠. 여론 주목을 많이 받았는데 어제는 일간 집계가 71.7%까지 올랐습니다. 반만은 좀 올랐네. 한 네. 9월 4일 이후에 약 2개월 만에 처음으로 70%대를 다시 돌파를 했고요. 리얼미터 기준으로. 예, 네. 그리고
보수 중도 지금 분석을 해보니까 이념 성향이 다 올랐더라고요. 네. 그리고 영남과 2.2%입니다. 수도권 포함해서 다 올라서 전체적으로 보합세에서 약간 상승세. 약간 이제 강보합세라든지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떨어질 때 0점 몇, 뭐 올라갈 때 2, 뭐 이런. 예, 뭐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상당히 많이 큰 폭이 있는데 저희 리얼미터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하다 보니까. 예, 그렇게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 근데 2.2% 정도 추세가 약간 상승세, 약간. 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도 역시 약간 상승세 올랐습니다. 1.7% 올라서 50.9%를 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지난 월요일 우리 외교부와 중국 외교부는 교류 협력을 정상 궤도로 회복한다는 동시 성명을 냈습니다. 중국과의 사드 갈등이 봉합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야당에서는 굴욕 외교라고 비판을 합니다. 한마디로 중국의 경제보복으로 우리 기업이 입은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 사과를 받아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의 보복은 없다고 강조하고 또 강조했던 게 박근혜 정부 아니었습니까? 작년 사드 논란이 시작될 당시부터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중국 경제 보복을 인정하지 않았죠. 명백한 보복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아니라고 우겼습니다. 탄핵 기간 동안의 경제관계 장관 회의에서조차 사드로 인한 중국의 경제 보복 조치를 부인했죠. 경제보복에 대한 아무런 대응 시나리오도 없이 갑자기 사드 배치 선언부터 해서 기업들로 하여금 막대한 피해를 입게 해놓고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았던 정치 세력이 이제 와서 그 피해 보상을 받아내지 못했다고 굴욕 외교라뇨. 자기들이 잘못해 만들어낸 피해 책임을 왜 그걸 어렵게 해결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묻나요? 그리고 보수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미국 국무부가 이 공동성명에 대해 환영 성명을 낸 건 또 어떨 겁니까? 시비를 걸어도 좀 말이 되는 걸로 봅시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김은지입니다. 예. 굴욕 외교. 예. 저는 왜 굴욕 외교냐라고 했는지 처음 이해가 안 가가지고 쳐다봤더니, 현 정부 출범 이후로 가장 웃기는 공세예요, 제가 보기에는. 굴욕은 어제 노회찬 의원도 얘기했지만 당시 중국이 당했다고 중국은 생각하는 거죠.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황교안 총리가 중국에 가서 이제 시진핑 주석 만났는데 당시 사드 배치할 거냐라고 묻는데 사드 배치 고려하지 않고 있다. 네. 라고 상대국의 정상이 묻는데 그렇게 답하고 나서 열흘인가요? 일주일 있다가 그렇죠. 예, 발표를 해버린 거 아닙니까? 배치한다고. 그런 일을 당하고 또 모욕감을 느끼지 않는 국가가 어디 있습니까? 예. 최소한 그때쯤에는 이해를 구하거나 어쩔 수 없었다고 양해를 구하거나 했어야 되는데 안 한다고 해놓고 예, 일이 제대로 틀어진 건 그때부터죠. 예. 대내 모두에게 거짓말하는 게 일상적이었던 정권인 것 같습니다. 그때 황교안 총리가 몰랐거나 자신도 몰랐을 것 같아요. 예. 총리조차. 예. 예. 생각해보면 그분이 문자로 해고 통보 받았잖아요. 아, 정말 아련한 일이네요. 네. 예. 문자로 해고 통보 받고 막 화가 났던 그때 상황이 떠오르는데. 어쨌든 물론 그 이후로 중국이 보복을 하고 우리가 당한 건 부당한 건 맞는데 최소한 그런 상황을 유발한 당사자들이 이걸 굴욕 외교로 하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오히려 그때 기업들 손해봤다고 자기들의 일 때문에 사과를 해야 되는 거죠. 예. 네, 주구장창 사드에 의한 보복 없다라고 주장했었죠. 박근혜 정부에서는요. 네네, 그래서 피해 없다, 혹은 뭐 피해가 없다고 하거나 아니면은 보복이 아니라고 하거나. 그러니까 그렇게 사과 받고 싶었으면 자기들이 집권일 때 사과를 받았어야죠. 그때는 해결할 능력도 없고 그러니까 보복이 없는 척, 보복이 있어도 모른 척, 예. 사드와 무관한 척, 딴청만 피웠던 거 아닙니까? 갑자기 피해가 넘쳐난다고 지금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과를 받아냈어야 된다고. 예. 이게 원래 여야가 주거니 받거니 하고 말이 되게 싸워야 중계하는 사람들 재미가 있는데 우겨도 적당히 우겨야 제가 표를 들어주는 척이라도 하죠. 답답합니다. 첫 뉴스는 뭡니까? 네, 다스는 누구 겁니까와 관련된 뉴스가 또 나왔습니다. 오늘 아침 CBS 보도인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이던 2004년도와 관련돼 있습니다. 서울시가 현대자동차 양재동 사옥 증축에 도움을 준 뒤 다스의 매출이 2배 넘게 뛰었다라는 보도입니다. 이명박 시절 재임 시절에요. 서울시가 현대차 사옥 증축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데 역할을 했다는 사실이 공문을 통해서 새롭게 드러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래된 얘기네요. 김재록 게이트라고 있었어요. 예. 서울시장 시절에 그때 사실 검찰 수사가 이루어졌었고 한나라당, 당신은 한나라당이었죠. 한나라당 내에서 진상조사에 나와가지고 이거 뭐 명백하다. 인허가 로비가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근데 이제 더구나 그때 이 수사받던 서울시 공무원도 자살했어요. 네, 그렇죠. 검찰 내에서는 심지어 현대차 건물은 반은 불법으로 지어졌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왔다라고 합니다. 명백한 사정이었거든요. 근데 수사를 하다가 멈췄어요. 당시에. 흐지부지 됐었는데. 김재록 게이트 이렇게 불렀었습니다. 그때 왜냐면 그 로비를 한 브로커 역할을 하는 사람이 김재록 당시 어디 회장이었는데. 네, 인베스투스 글로벌 회장이라고요. 그거 어떻게 다 기억해요? 예, 여기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김재록 게이트라고. 네. 근데